내 이름은 도쿠사 시즈카. 30대 주부로 남편과 둘이서 단독주택에 살고 있다. 시댁은 이 지역에서는 제법 유명한 사찰을 계승하고 있는 집안이다. 한편 친정은 독실한 불자 집안으로 시댁 사찰의 대대로 시주를 하는 단가로 인연을 맺어온 내력이 있다. 할머니, 할아버지 장례도 모두 그 절에서 치렀었다. 그런 오랜 인연으로 남편과 내가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남편 스네오는 사찰을 물려받을 생각이 없었다. 나는 평생 절에서 살고 싶지 않아. 절에서 떨어진 사태까지 단가 사람들이 24시간 찾아온다니까. 그리고 솔직히 요샌 시주하는 사람들도 점점 줄어들어서 사찰도 수입이 예전 같지 않아. 현실이 그래. 내 생각엔 평범하게 회사 다니는 게 수입도 안정적이고 쉴 속 있어. 단가란 시주, 보시라고도 하는데 절에 돈을 내고 경제적으로 사찰에 도움을 주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으로 자신들이 원조하는 절에서 장례식 등을 치르는 집안을 말한다. 남편 말대로 요즘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사찰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남편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 그렇게 남편은 집안의 가업을 잊지 않는 것을 허락받았지만 막상 남편이 회사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느냐? 아무래도 그것도 아니었다. 스네오, 오늘은 출근한다고 하지 않았었어? 왜 이렇게 시끄러워? 오늘 머리 아파서 좀 쉴 거야. 회사에 전화 좀 해줘. 지난달에도 그러고 계속 결근했잖아. 그러다 해고되면 어쩌려고 그래? 그건 걱정 마. 우리 회사 사장님은 우리 아버지 사찰의 단가 집안이거든.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거만하게 웃었다. 남편은 사찰 인맥을 통해서 낙하산으로 회사에 입사를 했다. 사장님은 남편이 자기가 시주하는 절의 아들이란 이유로 스네우를 다른 직원들과 좀 다르게 특별 대우를 하고 있는 것 같았다. 오늘처럼 별다른 이유 없이 회사를 빠져도 누구 하나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었다. 아버님 뒤를 이어서 절을 계승할 생각은 없으면서 그 후광은 보겠다는 거야? 자기 좀 얌체 같다는 생각 안 들어? 네가 대신 열심히 직장 다니잖아. 한 사람 벌면 굶어 죽진 않을 거 아니야. 굶어 죽지 않겠지. 난 학생들 보는 눈도 있고 지각하면 안 되니까 그만 출근할게. 너 맨날 애들 상담하는 거 그거 뭔 재미로 일하냐? 남편은 침대에 누워서 비웃듯이 말했다. 나는 근처 초등학교에서 스쿨 카운셀러 일을 하고 있다.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고 교사들과 함께 해결해 나가는 중요한 일이라는 사명감을 갖고 있다. 저렇게 가볍게 웃어도 되는 직업은 절대 아니라고 본다. 요즘 남편한테 실망하는 일이 많았지만 그날은 실망의 종지부를 찍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어? 이건 여자들 브래지어 맞지? 근데 이거 내 거 아닌데? 퇴근 후 집에 들어가니 거실에 다른 여자 속옷이 굴러다니고 있었다. 불길한 예감이 스쳤고 남편이 자고 있는 침실문을 열자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광경이 펼쳐졌다. 아이 스네오. 아이 더먹어. 침대 위에는 남편과 낯선 여자가 한데 엉켜서 서로의 이름을 부르며 유이가 한창이었다.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여자 누구야? 시즈카! 처음 뵙네요. 부인이시죠? 저는 스네오 씨하고 좋은 만남을 갖고 있는 토모코라고 해요. 남편의 불륜 상대는 얼굴색 하나 안 바꾸고 자기소개를 했다. 그 뻔뻔함에 나는 더 화가 치밀었다. 나하고 통성명할 각은 아닌 것 같은데? 본인이 지금 무슨 짓을 하다 발각이 된 건지 정도는 인지해야 정상 아닌가? 마누라 유세 부리는 거예요? 내가 그쪽보다 여자로서 매력은 위인 것 같은데? 스네오 씨가 그래서 당신 말고 나를 선택한 거 아닌가? 토모코 말이 맞아. 네가 여자로서 매력이 없으니까 내가 토모코한테 마음이 간 거야. 그러니까 네 잘못이야. 내 매력하고 네 불륜하고 무슨 상관관계인지 증명할 수 있어? 닥쳐! 나는 사찰의 후계자야. 내 말에 거역한다면 니네 조상님들 위패 갖다 아예 부처님 명단에서 빼버릴 거야. 네가 언제부터 후계자야? 절은 싫다며. 돌아가신 조상님을 인질로 삼겠다는 거야 뭐야? 누가 뭐래도 나는 우리 절을 물려받을 유일한 아들이야. 내가 마음만 먹으면 우리 절 단가인 너네 집안 정도는 내 마음대로 주무를 수 있어. 그렇게 남편은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 한마디 없이 저를 들먹거리며 나를 밟아누를 기세로 달려들었다. 여자도 스네오 장단에 맞춰서 뻔뻔하게 이를 데 없었다. 더 이상 얘기할 가치를 못 느낀 나는 그날로 당장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다. 갑자기 집으로 온 나를 보고 부모님이 놀라는 기색이었지만 사정을 다 얘기하고 집에 머물기로 했다. 조상님들의 위패가 잘못될까봐 그게 제일 걱정이었는데 부모님 말씀을 들어보니 사찰 주지 스님이 그런 터무니없는 짓을 할 리가 없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셔서 그제야 마음이 놓였다. 남편의 뻔뻔한 태도로 봐서는 이미 나하고 이혼을 하기로 마음먹고 있는 게 분명했다. 자기가 바람 피워놓고 되려 큰 소리를 치는 걸 보면 위자료를 어떻게든 주지 않으려고 꼼수를 두는 게 틀림없었다.
심플하게 남편과의 이혼은 이제 기정사실이나 다름없었고 내가 가장 용서할 수 없는 건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역으로 내 탓을 하면서 책임 전가를 하려는 것이었다. 다음 날 나는 퇴근 후 남편과 마지막으로 얘기를 하려고 일단 집으로 갔다. 그런데 불과 하루 사이에 뭔가가 달라져 있었다. 이거 뭐야? 열쇠가 안 열려! 어떻게 된 건지 영문을 몰라 당황하고 있을 때 남편과 불륜녀가 현관문에 체인을 건 상태에서 열고 나와 빼꼼히 얼굴만 내밀었다. 두 사람은 희죽희죽 웃으면서 나를 쳐다봤다. 어머 부인, 여기가 어디라고 또 찾아왔을까? 여긴 내 집이야. 내 집에 내가 오는데 이유가 어디 있어? 어머, 이걸 어째? 부인 물건은 내가 다 갖다 버렸는데? 그치 자기야? 재활용품 가게에 갖다 팔았더니 제법 돈이 되던데? 그 돈으로 현관 열쇠 바꿨어. 뭐가 어째? 당장 문 못 열어? 이 한심한 놈아! 좋아, 그럼 들어와서 남은 짐 가지고 얼른 나가. 스네우가 체인을 풀자마자 나는 집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두 사람 말대로 그새 내 물건들을 거의 다 치워버린 상태였다. 정말 경악스러웠다. 그 중에는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도 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그나마 괜찮은 물건은 따로 챙겨놨어. 그거 내가 잘 쓸게. 너무 서운해하지 마. 그건 내가 첫 월급 받아서 큰맘 먹고 산 명품백이야. 이리 내놔. 싫어. 이건 내가 스네우한테 받은 거야. 원래 내 물건이야. 당장 돌려줘. 야, 너 토모코한테 무슨 짓 하는 거야? 토모코와 내가 실랑이를 벌이자 옆에 있던 스네오가 달려들어 나를 밀어 넘어뜨렸다. 나는 중심을 잃고 엉덩방아를 찍고 넘어졌다. 몸개그 장렬. 나 너랑 갈라설 거야. 이유는 너보다 토모코가 나한테 더 헌신적이고 더 좋은 여자라서. 너란 여잔 말이야, 말 안 듣는 어린애들 상대로 상담이나 하는 별 볼 일 없는 여자. 사찰의 후계자인 나하고는 처음부터 수준이 안 맞는 여자였다 이 말이야. 툭하면 사찰 후계자 운운하는데 네가 그런 감이 되는지 보여주고 나서 말해. 이 등신아. 말하는 싹수하고는 넌 그래서 안 되는 거야. 여자가 좀 울면서 매달리면 어디가 덧나냐? 자기가 바람을 피워놓고 1도 미안해하지 않는 남편을 보니 나도 인내의 한계점이 무너지고 말았다. 이혼해! 너같이 한심한 놈은 이제 내가 싫어! 어머, 아줌마, 우리 스네오 씨한테 욕했어? 그럼 내가 못 참지! 넌 그냥 찌그러져 있어. 저놈하고 얼마나 가나 보자. 나중에 얼마나 후회할지 기대된다. 나는 미리 준비한 이혼 서류를 남편한테 내밀었다. 남편은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서류에 기입하고 날인을 마쳤다. 참, 이 집은 내가 갖는다. 뭐? 이 집은 원래 내가 살던 집이야. 내 집이라고. 이혼했으니까 네가 당장 나가. 야, 결혼하면 무조건 공동재산 되는 거 몰라? 아이고, 등신. 등신은 너야. 알아듣게 다 설명을 해줄 수도 있었지만 말해봤자 내 입만 아플 것도 같았고 집의 소유권이 나한테 있다고 해도 이 무지한 두 남녀가 사실상 집을 점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떠들어봤자 효과가 없을 것 같아서 그날은 일단 현장에서 빠져나왔다. 남편하고 얘기를 하면 할수록 혈압만 오르고 열받아서 머리가 터질 것 같았다. 그렇지만 이 문제는 일단 말로 먼저 풀어야 하는지라. 미안한데 나한테도 생각할 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그래, 좋아. 내가 아주 특별히 생각할 시간을 주지. 최대한 당신 요구 들어주는 방향으로 생각해볼게. 뭐야, 왜 이렇게 고분고분해? 네가 처음부터 이렇게 고분고분했으면 좀 좋았냐? 그럼 내가 널 쫓아내지도 않았을 거 아니야. 가서 반성 좀 하고, 어?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좋을지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러니까 천천히 기다려줘. 그래, 내가 기다려줄게. 나는 지금 시댁에 있는 사찰로 가고 있는 중이다. 이혼을 하면 저 남자는 우선 자기 부모님한테 기댈 게 뻔하고 자기한테 유리하게 적당히 꾸며서 말하기 전에 내가 먼저 시부모님께 선수를 쳐서 사실을 말해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나는 만일을 대비해 녹음해둔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시부모님께 들려드렸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바람 피운 주제에 어디서 큰 소리까지 치고 우리 조상님들 위패를 처분해버리겠다는 말까지 했었다고 하자 시부모님은 아들이 천지문간을 못해서 정말 미안하다 하시면서 거듭 사과하셨다. 순애우가 나이가 됐는데도 직장을 못 찾아서 걱정을 하다가 내가 네 부모님께 직접 말씀드려서 너를 우리 집 며느리로 맞이하게 됐었다. 그런 귀한 아내를 소중히 대하지는 못할 망정 그놈이 바람을, 게다가 집까지 뺏으려 들다니 사람의 도리도 모르는 놈. 대대로 시주를 받아온 집안의 귀한 따님을 이렇게 홀대하다니. 이제 조상님을 뵐 면목이 없다. 두 분은 내게 사과하셨고 남편이 차지한 집도 다시 돌려주겠노라 약속하셨다. 어머님, 아버님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이미 큰 상처를 받은 나는 시부모님의 모습을 보고 눈물이 날 것만 같았다. 하지만 굳이 시부모님의 손을 빌리지 않아도 그 집을 되찾을 방법은 이미 다 생각해둔 게 있었기 때문에 집 문제는 내가 알아서 하겠다는 뜻을 전하고 대신 스네오가 여길 찾아오더라도 쉽게 받아주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렸다. 걱정을 끼쳐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집 문제는 저한테 다 생각이 있어요. 사실 그 집은 명의가 친정 아버지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스네오가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어요. 아유, 그거 다행이구나. 시아버지는 내 말을 듣고 정말 안심하신 듯 부드럽게 웃어 보이셨다. 나도 조금은 마음의 위로를 받을 수 있었고 자연스럽게 미소로 화답했다. 그 뒤 나는 친정 부모님과 상의해서 남편과 살고 있던 집을 매각했다. 갑작스럽게 집이 매각되자 남편은 당황했고 집에서 쫓겨나는 신세가 되자 내연녀였던 토모코는 미련 없이 남편을 떠났다. 물론 나는 스네오에게 이혼 서류를 접수하겠다는 의사를 다시 확실하게 전달했다. 야, 너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야? 왜 내가 이 집에서 쫓겨나야 되는 건데? 그거야, 그 집이 네게 아니니까 그렇지. 그 집이 이제 나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없게 됐으니까 팔기로 한 거야. 이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내 동의 없이 너 혼자 일해도 되냐고! 너 그 집이 누구 명의로 되어 있었는지 알아? 그거야 내가 이 집 가장인데 당연히 내 이름이지. 그래서 내가 너더러 바보 천치라는 거야. 뭐? 이 집 가장? 툭하면 회사 땡땡이 치고 나보다 월급도 적게 받아온 사람이 할 소리는 아니지. 가장이 뭔지는 알아? 그래도 보통 집은 남편 이름으로 하는 거 아니야? 내가 미처 말을 안 했나 본데 그 집은 우리 아빠가 할아버지한테 상속받은 집이야. 당연히 명의도 아빠 이름이고. 그걸 왜 안 바꿨냐고. 그러니까 네가 이렇게 속이 시커머니까 그랬지. 너 지금까지 나 속인 거야? 당장 명의 변경해. 이 집이 없으면 내가 많이 곤란해. 이미 이혼서를 접수했어. 그 집은 부부 공동재산으로 하긴 이미 늦었어. 너 결단이 너무 빠른 거 아니야? 너 나한테 미련도 없냐? 나띵. 진짜 쌩하다 너. 네가 그래서 나랑은 달리 헌신적이고 애교 있는 여자한테 한눈 판 거라며. 방 하나 얻어서 둘이 다정하게 새 출발하면 되겠네. 내가 지금 그런 돈이 어디 있어. 토모코도 직장 안 다닌단 말이야. 그럼 네가 집안에 대들보 노릇하면 되겠네? 살짝 건드리면 픽하고 쓰러질 것 같은 대들보 밑에서 살고 싶지 않네 나는. 너 지금 나 무시하냐? 됐어. 필요 없어. 우리 집은 절이야. 방이 셀 수도 없이 많아. 거기 가서 살면 돼. 스네오는 당당하게 본가로 걸어 들어갔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건 이미 모든 사실을 다 알고 있는 시부모님의 분노와 질책뿐이었다. 분위기 파악하는 능력마저 부족한 스네오가 그런 시부모님께 건넨 첫마디는 저기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부터 숙녀가 돼서 이 절을 이어받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부터 여기서 살겠습니다. 너 같이 온 저 여자는 누구냐? 시즈카하고는 이혼했어요. 그 여자가 저를 막무가내로 쫓아냈어요. 정말 악마 같은 여자예요. 그런 저를 구해준 게 토모코예요. 그러니까 토모코도 여기서 같이 감히 어디서 거짓을! 이런 우매한 놈! 너 시즈카한테 그 집 조상님들 위패를 처분하겠다고 했다면서. 아니 그건 내가 말이 잠시 잘못 나와서. 사찰에서 자란 놈이 감히 그런 무도한 말을 입에 올리다니. 네가 바람을 피운 얘기도 다 들었다. 시즈카가 여기 왔었어? 아내를 두고 외도한 것도 용서받을 수 없거늘. 당가 가문의 선조분들을 욕보이려고 한 놈이 감히 언감생심 사찰을 물려받을 생각해? 더구나 이 놈은 승려들이 꼭 해야 하는 고된 수련을 단 하루도 한 적이 없는 놈이야. 그거야 내가 사회적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보통 학교에서 수련을. 긴 말 필요 없다. 나는 너 같은 자식 둔 적이 없다. 다신 내 집에 얼씬도 마라. 아버지. 스네오는 말도 제대로 못해보고 집에서 쫓겨났다. 또 사장이 단가 집안 사람이라고 제대로 출근도 하지 않더니 결국 회사에서도 해고됐다. 나는 스네오에게 점유당했던 집을 다시 찾았고 다시 열쇠를 바꿔서 절대 두 사람이 들어오지 못하게 조치를 했고 두 사람을 상대로 위자료와 허락 없이 내답한 내 물건들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아마 스네오한테는 나한테 한 번에 지불할 돈이 없을 거고 매달 조금씩 나눠서 입금하게 해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도 스네오는 위자료를 일시불로 입금했다. ATM에 들려서 통장 확인을 한 나는 일시불로 들어온 금액을 보고 놀라고 말았다. 그리고 이어서 스네오에게서 좀 이상한 내용의 라인이 왔다. 시즈카 입금된 거 확인했어? 이런 거금이 갑자기 어디서 나왔어? 설마 어디 가서 나쁜 짓 한 건 아니지? 나는 지금 너 같은 카운셀러처럼
방황하는 사람들을 구해주는 일을 하고 있어. 내가 전파하고 있는 건 진리 그 자체야. 그 돈은 구원을 얻은 사람들한테 받아서 다시 너에게 돌려준 거야. 뭐래니? 네가 하고 있는 카운셀링보다 훨씬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야. 너도 내 얘기를 들으러 오지 않을래? 스네오의 라인을 보고 분명 정상적인 일이 아닐 거란 예감이 들었다. 카운셀러는 전문 분야이고 카운셀링이란 특수한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그걸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스네오가 혹시 그런 사람들과 결탁해서 무슨 일을 꾸민 게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었다. 나는 스네오가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확인하기 위해 일단 한번 만나보기로 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난 스네오를 보고 정말 깜짝 놀랐다. 스네오는 새로 지은 절에서 살고 있었다. 그 뒤로 나도 신앙심에 눈을 떴어. 지금은 방황하는 신자들을 구하는 곳에 삶의 의미를 찾고 있어. 맙소사, 스네오는 신앙 종교를 만들고 본인이 교주가 되어 있었다. 신자 수도 벌써 많이 늘었고 건물 안 강당에는 여기저기서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들이 보였다. 나는 스네오의 설법을 들어보기로 했다. 지금도 방황하고 있는 신자 여러분, 어쩌고 저쩌고 이러쿵 저러쿵. 그런 이유로 지금 이 부적을 사서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고민이 다 해결됩니다. 이건 그냥 순 사기네. 순 엉터리,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늘어놓는 스네오의 설법을 듣고 기가 막혀서 말이 제대로 안 나올 지경이었다. 너 그러고도 절집 아들이니? 그렇게 묻고 싶을 정도로 제대로 된 지식이 하나도 없는 정말 형편없는 수준이었다. 저런 엉터리 개뻥 설법도 결국 심신이 나약해진 사람들한테는 먹히는구나. 가뜩이나 상처받고 나약해진 사람들이 또다시 피해를 입고 있는 게 너무 뻔히 보였다. 오늘 어땠어, 시시카? 너도 나란 존재를 잃고 마음속에 커다란 구멍이 난 것처럼 힘들다는 거 알아. 내가 널 구해줄게. 너한테 준 그 돈도 결국 널 구하기 위한 거였어. 그 돈을 나한테 맡긴다면 넌 더 행복해질 거야. 스네오의 목적이 뭔지 분명해졌다. 위자료를 안 줄 수는 없고 그 돈은 아까우니까 일단은 나한테 입금해주고 다음은 나를 꼬셔서 자기한테 다시 기부하게 하려는 수작인 것이다. 이런 뻔한 속임수에 속을 내가 아니지만 네, 그럼 부탁드려요, 스네오님. 나는 일부러 스네오교의 신자가 된 것처럼 행동했다. 신자로 위장하고 알아내고 싶은 정보가 있었기 때문이다. 역시 내 예감대로 스네오는 힘든 일을 겪고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해서 고액의 부적이나 불상 등을 판매하는 부정한 수법으로 돈을 긁어모으고 있었다.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카운셀러라는 일을 하고 있는 나로서는 절대로 간과할 수 없는 일이었다. 사이비 신흥종교에 빠진 가족 때문에 결국 가정이 파괴되고 괴로워하는 사람들을 직접 만나본 적이 있는 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내 눈앞에 있는데 모른 척할 수는 없었다. 더구나 스네오가 팔고 있는 불상은 시댁절에서 가지고 온 게 분명했다. 설상가상으로 그저 단순히 시댁에 있는 불상을 들고 온 게 아니라 단가 집안에서 맡겨놓은 불상이었다. 가족 간에는 절도죄가 성립되지 않지만 소유주가 단가 집안이라면 얘기가 달라진다. 피해가 더 커지기 전에 전 시부모님께 이 사실을 알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전 시부모님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스네오가 빼돌린 불상 등 귀중품에 대해 도난 신고를 냈다. 세상엔 왜 이렇게 멍청하고 착한 사람이 많아. 덕분에 내가 편해. 집에서 들고 나온 불상이며 미천이 거의 떨어졌는데 어디 적당한 업자 찾아서 대량 주문을 한번 해볼까나? 신고를 당한 사실도 모르고 스네오는 점점 더 과감하게 행동했다. 싸구려 부적, 불상 등을 신자들에게 몇만 엔이나 받고 파는 사기 행각을 계속했다.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어서 스네오를 말려보기도 했다. 그날 저녁엔 스네오의 경계심을 풀게 하기 위해서 술을 사겠다고 제안했다. 너 진짜 딴 사람 같아. 신자들한테도 헌신적이고. 근데 그 부적이며 불상들 너무 비싸지 않아? 괜찮아. 멍청한 신자들한테 적당히 듣기 좋은 말 털어주면 내 주머니에 복이 가득가득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한마디로 돈이 열리는 나무야. 돈나무. 돈 벌기 이렇게 쉬운데 진작에 교주할걸. 술이 한 잔 들어가니 기분이 좋아진 스네오는 자기 속에 있는 말을 잘도 불어댔다. 나는 스네오가 하는 말을 미리 감춰둔 소형 카메라로 모두 녹화하는데 성공했다. 다음날 스네오는 평소대로 신자들을 모아놓고 강당에서 설법을 풀고 있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라야 합니다. 스네오님! 설법이 대충 끝난 후 나는 신자들을 따로 불러 모았다.
오늘은 제가 신자 여러분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스네오님의 비공개 극비 영상이 있어서 모이라고 했어요. 자, 지금부터 잘 보세요. 신자들의 관심을 집중시킨 후 강당 스크린에 어젯밤 카메라로 촬영한 영상을 내보냈다. 멍청한 신자들한테 적당히 듣기 좋은 말 털어주면 내 주머니에 복이 가득가득 들어온다니까. 그러니까 신자들은 한마디로 돈이 열리는 나무야. 돈나무. 아, 이렇게 돈 벌기 쉬운데 진지하게 교주할걸. 야! 너 뭐해? 지금 이게 뭐하는 짓이야? 내가 공개한 영상을 보고 스네오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 있었다. 교주님, 이게 뭐죠? 뭐라고 해명이라도 하셔야죠. 스네오님! 말씀 좀 하세요. 저는 모르는 일입니다. 기억이 없어요. 다 시즈카가 꾸민 일입니다. 저도 피해자예요. 잠시만요. 아직 영상이 남아있어요. 나는 몰래 찍어둔 스네오의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 사실 한 번이 아니라 다른 날에도 여러 번 스네오를 불러내서 술자리를 마련했었고 스네오가 신자들을 바보 취급하는 것을 영상에 담아두었었다. 야, 신자들 진짜 머리가 없지 않냐? 이 싸구려 아무것도 아닌걸 뭘 믿고 몇만 원씩이나 내고 사가냐고. 물론 나야 좋지만 우리 신자님들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오늘 밤도 화려하고 아름답게 보내고 오겠습니다. 이쯤 되면 신자들도 교주가 자기들을 얼마나 하찮게 여기고 있는지 아는데 충분했다. 신자들의 얼굴에 나타난 분노는 나까지도 움츠러들게 했다. 이런 사람한테 그 많은 돈을 혼납했다니. 그동안 작정하고 우리 속였어. 용서하세요. 신자들은 거세게 항의하면서 스네오를 잡으러 쫓아갔다. 스네오는 강당 안쪽 자기 방으로 숨었지만 신자들이 역으로 방에서 나오지 못하게 막아버렸다. 그 후 경찰이 영장을 들고 체포하러 왔고 스네오는 경찰에 의해 경찰서로 연행됐다. 강당 안쪽에 있던 스네오의 방은 신자들과 몸싸움을 벌인 흔적이 여기저기 남아있었다. 그 방에는 몇십만 엔이나 하는 고급 시계며 명품 옷이 잔뜩 있었는데 그걸 본 신자들의 분노가 불에 기름을 부은 듯이 활활 타오른 것은 말할 것도 없다. 신자들을 속여서 갈취한 돈을 변상하고 시댁에서 몰래 들고 나온 중요 문화재급의 역사적 가치가 있는 고문서, 불상의 회수 및 수리 비용을 물어내기 위해 스네오는 엄청난 금액의 빚을 지게 되고 말았다. 나는 사기꾼이 아니야. 나는 사람들을 구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스네오는 재판을 받으면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그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예상대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 이젠 감옥 신세를 지게 된 것이다. 물론 사기라는 것을 알면서 범죄에 가담한 토모코도 똑같이 감옥에 들어가게 되었다. 나는 이번 일을 겪고 나서 악질 신흥 종교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상담에도 응하고 스쿨 카운셀러 일도 계속하면서 바쁘게 지내고 있다. 어디서 또 스네오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주저하지 않고 투치하는데 앞장설 생각이다. 내 이름은 아라마키 유키, 16살의 고등학생이다. 지금부터 나와 삼촌 사이에 일어났던 대박 황당 사건에 대해서 얘기해볼까 한다. 우선 우리 집 가족 구성을 설명하자면 아버지 슌스케 씨와 엄마 미카코 씨,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이고 나는 외동딸이라서 그런지 가끔 외로울 때도 있었지만 두 분이 쉬는 날에는 가고 싶어하는 곳마다 데려다 주었고 혼자서 두 분의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었다. 부모님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우리 세 식구는 항상 화목했고 평화로운 일상이 함께했었다. 나는 이런 우리 가족의 화목과 평화가 언제까지고 계속될 거라고 생각했었다. 그래서 우리 가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정말이지 현실이란 생각이 들지 않았다. 사건의 발단은 아빠의 한마디 말에서 비롯됐다. 이번 주말에 할머니 댁에 좀 가야 될 것 같은데 너도 같이 갈래? 아빠가 친할머니 댁에 가자는 말을 했다. 보통 사람들이 보기엔 아무것도 아닌 일로 느껴지겠지만 우리 집에서 보자면 이건 평범한 일이 아니었다. 우선 내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댁에 간 것은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일이다. 가족이 다 같이 가는 건 거의 6년 만의 일이다. 설이나 추석에 우리가 가는 곳은 언제나 외갓집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빠가 친할머니와 사이가 나빠서 6년이나 찾아가지 않은 것은 아니다. 친할머니인 치에미 할머니는 우리 집에 혼자서 여러 번 놀러 온 적도 있고 엄마하고도 사이 좋고 나도 많이 예뻐해 주시는 아주 자상하고 좋은 분이시다. 때문에 친할머니 댁에 이렇게 오랫동안 발길이 뜸한 것에 대해서 솔직히 가끔 이해가 안 갈 때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할머니 댁에 갔을 때 그 이유를 확실히 알게 되었다. 주말이 되고 우리 세 식구는 아주 오랜만에 친할머니 댁으로 향했다. 친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는데 그렇다고 할머니 혼자 사시는 건 아니고. 신고 오랜만이다. 오,
집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에는 아빠보다 4살 아래인 신고우 삼촌이 있었다. 내가 초등학교 때에는 삼촌하고 명절 때마다 만났고 그때마다 같이 놀아줬던 기억도 남아있다. 하지만 오랜만에 만난 삼촌은 깜짝 놀랄 정도로 변해 있었다. 대낮인데도 잠옷으로 보이는 추리닝 차림에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수염은 지저분하게 자라 있었다. 삼촌한테는 미안하지만 전체적으로 더럽고 쳐다보기도 꺼려지고 뭔가 피하고 싶어지게 만드는 그런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그런 느낌이라는 게 티가 나면 그건 그것대로 예의가 아닌 것 같아서 최소한 인사는 제대로 해야겠다고 생각했는데 삼촌이 먼저 가볍게 목례를 하더니 아무 말도 없이 2층 자기 방으로 올라가 버렸다. 느낌적으로 봐서는 안 될 걸 봐버린 것만 같아서 마음이 좋지 않았다. 이어서 할머니에게 인사를 하고 가벼운 안부를 주고받다가 나와 엄마는 거실에 남고 아빠와 할머니가 따로 얘기한다며 다른 방으로 갔다. 그 틈을 타서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 근데 오늘 여기 왜 온 거야? 혹시 무슨 일 있어? 좀처럼 말을 안 하고 머뭇거리던 엄마는 내가 끈질기게 질문하자 마지못해 대답을 해주었다. 이유는 신고우 삼촌 때문이라는 것인데 신고우 삼촌은 대학을 졸업하고 다른 사람들처럼 회사에 취직을 했는데 반년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했다고 한다. 그 뒤 재취업을 하려고 했건만 직장을 잡지 못했고 그러다 이런저런 알바를 전전했는데 그게 아마도 내가 초등학교 때였던 것 같다. 하지만 어느 시점부터 알바도 그만두고 집에서 그냥 백수로 지내고 있다고 한다. 그렇게 일도 하지 않고 매일 집에서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에만 빠져 있는데 그게 벌써 4년이나 됐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더 이상 이렇게 두고 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한 할머니가 아빠한테 삼촌이를 의논하자고 집으로 불렀고 이렇게 우리 가족이 어렵게 할머니 댁에 모이게 된 것이다. 하지만 아빠가 왔다고 해서 갑자기 구체적인 해결 방법이 찾아질 리는 만무하고 우리는 성과 없이 할머니 댁을 뒤로하고 집으로 향했다. 어른들 세계는 참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은 했지만 나한테는 아직 강 건너 불구경 같은 것이었다. 그런데 며칠 후 그런 나한테 말도 안 되는 트러블이 일어나고 말았다. 유키 안녕. 나 누군지 알겠어? 신고우 삼촌이야. 네, 당연히 알죠. 근데 제 라인 아이디는 어떻게 하셨어요? 어머니가 아직도 아는 사람들 전화번호를 노트에 적어놓거든. 그 노트에 적힌 전화번호 보고 아이디도 알았지. 할머니한테 물어보지도 않고요? 근데 저한테 왜 연락했는데요? 거리감 느껴지게 왜 그래? 옛날처럼 편하게 애교도 떨고 그러면 좋잖아. 그래서 용건이 뭔데요? 특별한 용건이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너 잘 지내는지 궁금해서. 네, 잘 지내요. 그럼 너무 다행이고. 뭐라 말로 표현하기 힘든 묘한 불쾌감과 섬뜩함이 온몸의 신경을 긴장시켰다. 다 떠나서 삼촌이 불쑥 이렇게 나한테 연락을 해서 친한 척을 한다는 것부터가 말이 안 되는 거고 불편한 건 당연했다. 그걸 시작으로 툭하면 학교 생활은 어떠냐느니 집에서 부모님하고 사이는 좋냐느니 이것저것 물으면서 연락을 했다. 무시할 수도 없고 해서 대충대충 대답을 했는데 그것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삼촌하고 톡을 하는 게 정말 징그럽고 짜증이 나서 죽을 것 같았다. 하지만 적당한 거절 방법을 못 찾고 그렇게 며칠이 지나갔다. 그리고 마침내 삼촌의 목적이 무언지가 밝혀졌다. 유키야 있잖아. 한 가지 진짜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런데 꼭 네 대답을 듣고 싶어. 뭔데요? 유키 너 혹시 남친 있어? 없는데요? 그럼 그 전에는? 중학교 때 한번 사귄 적 있어요. 걔랑 진도는 어디까지 나갔어? 저기 그런 걸 왜 제가 가르쳐드려야 되는 건데요? 그건 그렇지. 미안. 그럼 질문을 바꿔서 너 연상은 어때? 몇 살인지에 따라서 다르죠. 그럼 몇 살까지 허용 범위에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서 아빠하고 비슷한 나이라면? 내가 연애 경험이 특별히 있는 것도 아니고 아직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 나도 눈치를 챌 정도로 대놓고 노골적으로 들이대는 게 느껴졌다. 뭐가 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긴 했지만 이렇게 노골적으로 나오면 빼박 아닌가? 아무래도 삼촌은 나를 여자로 보고 있는 게 분명했다. 당연히 이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건 말할 것도 없고 아빠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나는 남자가 그것도 삼촌이 이거 뭐 근친상간? 나이, 혈연관계가 설사 없다고 쳐도 머리도 안 감고 일도 안 하고 한심한 꼬락서니를 떠올리면 솔직히 옆에 오는 것도 싫을 정도인데 이제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자기 방어가 필요한 시점이란 판단하에 연락을 차단했다. 이제 삼촌도 더는 어쩌지 못하겠지 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여름방학이었고 평화로운 평일 낮에 예상치 못했던 손님이 찾아왔다. 문 밖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근처에 왔다가 인사나 하고 가려고 왔어요. 삼촌이 집으로 찾아온 것이다. 너무 무서워서 거실에서 내 방으로 도망쳤다. 조금 있다가 유키, 삼촌 왔는데 내려와서 인사할래? 네 얼굴도 보고 가고 싶다는데? 엄마가 방으로 나를 부르러 왔다. 인사를 안 한다고 버티는 것도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마지못해 내려갔다. 내가 내려가자 삼촌은 진짜 티나게 안절부절 못하는 눈치였다. 오래간만이다. 최근에 너하고 얘기도 많이 못한 것 같아서. 아, 네. 나는 무슨 의도로 그런 라인을 보낸 거냐고 묻고 따지고 싶었지만 엄마가 옆에 있어서 뭐라고 말을 꺼낼 수도 없고 그냥 빨리 내 방에 올라가고 싶다는 생각뿐이었다. 아님 삼촌이 빨리 이 집에서 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그렇게 속으로 계속 빌고 있을 때 삼촌은 천천히 봉투를 하나 꺼냈다. 이거 그러니까 요즘 여고생들 사이에서 인기라고 해서 어쩌다가 우연히 구했는데 너 가지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요즘 애들이 많이 먹는 과자를 하나 내 앞에 내밀었다. 솔직히 정말 받고 싶지 않았지만 고맙습니다. 잘 먹을게요. 그러자 삼촌은 그럼 나는 그럼 이만 또 보자 유키. 그러더니 허둥지둥 우리 집에서 나갔다. 나한테 잘 보이려고 자기 딴에는 대단한 결심을 하고 한 행동이었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내 방에 올라와서 그 과자를 열어보니 뭐야 이거? 안에 들어있던 종이 한 장을 보고 기겁하고 말았다. 그 종이에는 새빨간 글씨로 라인 무시하지 마! 라고 공포스러운 분위기를 느끼게 하는 문장이 쓰여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정말 무서운 공포심을 느꼈다. 내 이름은 아라마키 슌스케. 42살의 평범한 회사원이다. 좋은 아내와 사랑스러운 딸과 함께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다. 하지만 본가 가족과의 관계는 그다지 원만한 편이 못 된다. 어머니와는 이상적인 모자 관계를 맺고 있지만 문제는 동생이다. 남동생 신고우는 38살의 백수. 간단히 말해 대책 없고 심각한 상황이다. 본인은 전혀 일을 해서 돈 벌 생각이 없었고 불행인지 다행인지 어머니에게는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산이 얼마 정도 있었다. 훗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에는 보험금이나 집 등 상속권도 있어서 어떻게든 먹고 살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다. 아무튼 당장 먹을 걱정이 없으니 일할 생각도 없는 것 같고 얼마 전에 어머니가 동생 문제를 회의하자며 집으로 오라고 해서 갔었지만 결국 둘이 머리를 맞대어도 별다른 뾰족한 방법이 떠오르질 않았다. 물론 지난 몇 년간 내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것은 아니다. 예를 들자면 막 백수로 눌러앉았을 때는 엄하게 야단도 치고 설득도 하고 공장을 하는 친구에게 부탁해서 동생에게 일자리를 알선해 준 적도 있다. 그때는 그걸로 일단 해결이 됐다고 믿었었는데 한 달도 채 되지 않아서 친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전화를 걸어왔다. 지각, 결근을 밥 먹듯이 하고 단순 작업은 거부하는데 그렇다고 어려운 작업은 시키려고 하면 능력이 모자라고 결국 친구가 근무 태도를 지적하자 아이 더럽게 난리네. 이딴 거지 같은 회사 사장도 사장이라고 정말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라고 소리를 지르더니 근무 시간 중에 그대로 나가버렸다는 것이다. 덕분에 친구 앞에서 체면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나는 이 일이 있으므로 같은 상황이 반복될까 겁이 나서 동생에게 일자리를 주선하지 못했다. 또 지금으로서는 내가 일자리를 소개한다고 해도 동생이 면접에 갈 것 같지도 않다는 게 솔직한 생각이다. 사실 그동안 줄곧 어머니는 답답할 때마다 나한테 전화를 해서 동생 문제를 한탄하셨는데 솔직히 당사자인 동생이 저런 태도라면 옆에서 내가 아무리 열심히 도와주려고 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고 본다. 이젠 그냥 포기하는 거 외엔 다른 방법이 없다고 결론 짓고 앞으로는 오로지 내 가족을 최우선에 두고 살리라. 가족과 내일의 모든 신경을 집중하자고 결심했다. 그러던 어느 날 퇴근하고 집에 들어가니 아내가 제법 심각한 얼굴로 얘기 좀 하자며 자세를 바로 하고 앉았다. 그게 오늘 낮에 신고우 삼촌이 왔다 갔어. 그 말을 듣고 나는 진심으로 놀랐다. 동생이 집 밖으로 나가는 일이 거의 없다는 말을 어머니로부터 줄곧 들어왔기 때문이다. 그런 애가 왜 우리 집에 왔었는지 나도 아내도 이유를 알 수 없었고 다만 의문을 가질 뿐이었다. 거기에 더해서 특별히 딸아이한테 준다면서 과자를 하나 들고 왔다고 한다. 설마 아니겠지 하면서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불길한 예감은 쉽게 떨쳐지지 않았다. 지금 잠깐 얘기할 시간 돼? 응.
어제 삼촌 왔을 때 너한테 과자 줬다면서? 그랬어. 너하고 삼촌이 그렇게 친하고 그런 거 없지 않았니? 그런데 왜 일부러 집에 와서 너한테 과자를 주고 갔는지 그게 좀 의아해서. 그걸 왜 나한테 물어? 삼촌한테 직접 물어보면 되잖아. 그건 그런데 미안. 근데 그건 그렇다 치고 아빠나 엄마한테 뭐 하고 싶은 말은 없어? 사실은 말할까 말까 고민하고 있었는데 얼마 전부터 삼촌한테서 계속 라인이 와. 너무 과하다 싶어서 연락 차단했는데 그런데 어쩐지 이상했어. 아빠가 좀 더 자세히 듣고 싶은데 이따가 가족회의 열자. 역시 딸아이한테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난 게 분명했다. 무엇보다 일부러 어머니 수첩을 뒤져서 딸아이 연락처를 입수했다는 점부터 의도가 의심쩍었다. 좀 전에 딸아이와 라인을 주고받았을 때도 아이가 뭔가 겁을 내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판단한 나는 딸아이와 아내를 불러 셋이서 가족회의를 열었다. 그러자 딸아이는 겁먹은 듯한 모습으로 자기 핸드폰을 꺼내서 동생과의 대화 내용을 보여주었다. 그 내용은 삼촌이 조카한테 보내는 거라고는 보기 힘든 불편한 내용들이었다. 마흔을 목전에 둔 남자가 여고생한테 호감을 드러내고 있다는 게 누가 봐도 뻔히 보였다. 아내는 끝까지 다 읽지 못하고 얼굴을 두 손으로 감싸 안았다. 나는 분노와 공포로 손이 덜덜 떨렸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리고 그때 받은 과자 속에 이게 같이 들어있었어. 그건 라인을 무시하면 가만두지 않겠다는 명백한 협박성 메시지였다. 그걸 본 순간 나는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그 즉시 동생이 있는 집으로 향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어머니를 깨우고 동생을 불렀다. 나는 라인 내용과 협박 편지를 동시에 보여주며 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제정신이 아니구나. 얘는 더구나 네 조카야. 하지만 동생은 어디 개가 짖냐는 듯한 얼굴로 그건 그냥 농담으로 쓴 거지. 라인도 삼촌이 조카를 걱정해서 몇 마디 한 건데 웬 오버? 라며 능청스럽게 말했다. 솔직히 나는 누구랑 언쟁을 벌이거나 싸움은 젬병인 사람이다. 하지만 이번 일만큼은 내 딸아이의 안전이 걸린 문제다. 절대 이렇게 물러설 수는 없는 것이었다. 너도 생각을 해봐. 여고생이 이딴 메시지를 받으면 받는 입장에서 좋아하겠어? 네 딸뻘인 애가 이걸 받으면 얼마나 기분이 더러울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을 좀 해보란 말이야. 네가 이렇게 방 안에만 틀어박혀 있으니까 이런 당연한 것도 제대로 판단을 못하는 거 아니냐고. 지금 유키는 공포에 떨고 있어. 이게 네가 한 짓이 잘못됐다는 증거야. 일단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 쏟아냈다. 그러자 이번엔 신고가 흥분한 목소리로 반격을 해왔다. 그래, 형은 좋겠어. 운 좋게 직장도 있고 결혼도 하고 자식도 있고 나는 불운의 연속이야. 더럽게 재수가 없다고. 그래서 나도 잠깐 달달한 상상 좀 한 건데 그것도 죄야? 그리고 유키도 내가 보낸 라인 받고 좋아했단 말이야. 부모라고 니들이 멋대로 우리 사이 방해하는 거 아니냐고. 16살이면 법적으로도 결혼할 수 있는 나이야. 대체 뭐가 문제야? 흥분했는지 두서없이 말을 뱉으면서 결국 딸아이에게 딴 마음이 있다는 걸 말해버린 동생. 결국 우리 둘의 싸움은 큰 싸움으로 번졌다. 더는 분노를 억누르지 못한 내가 손이 올라가려고 하던 찰나 우리 둘의 머리 위로 찬물이 쏟아졌다. 어머니가 물을 한 바켓을 떠와서 우리에게 끼얹은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는 조용히 한마디 하셨다. 어디서 다 큰 것들이 싸움이야? 정신들 차려! 니들이 중학생이냐? 그딴 식으로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 그리고 남동생 앞으로 조용히 다가와서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동생의 뺨을 거칠게 올려치신 어머니. 어머니의 행동에 동생은 물론 나도 깜짝 놀랐다. 어머니는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온화한 분이셨고 개구쟁이 아들들에게 한 번도 매를 든 적이 없는 분이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멍에 있는 우리 둘을 향해 어머니는 다시 조용히 말씀하셨다. 신고, 나는 네가 언젠가는 정신을 차릴 거라고 믿고 있었다. 자식은 어찌됐든 모두 부모 책임이니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너를 책임지려고 했었어. 그런데 그게 너한테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뒤봐줄 사람이 있으니 상관없다. 그런 거였니? 오늘 일로 나도 한 가지 큰 결심을 했다. 그리고 어머니는 서류를 하나 꺼내셨다. 나는 여기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집도 내놓을 거고 이미 부동산에도 얘기를 해뒀다. 어머니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은 양로원에 관한 서류였다. 자신은 양로원에서 남은 여생을 보낼 생각이니 동생더러 앞으로 알아서 살 길을 찾고 각자 도생하자는 취지의 말이었다. 그렇게 되면 물론 동생은 이 집에서 나가야 하는 거고 그걸 깨달은 동생은 갑자기 어린애처럼 엄마에게 매달리기 시작했다.
엄마, 왜 이러는 거야? 갑자기 이러면 나보고 어쩌라고? 엄마, 내가 다 잘못했어. 내가 이제 잘할게. 직장도 구하고 쓸데없는 생각도 안 하고. 그러니까 엄마, 나 좀 봐줘. 엄마! 갑자기 정말 어린애라도 된 듯 응석을 부리는 동생을 앞에 두고도 어머니는 조금도 흔들림이 없었다. 앞으로 딱 반년이다. 그때까지 네가 어떻게 살 건지 정해두는 게 좋을 거다. 하다 네가 감히 내 하나밖에 없는 손녀를 협박해? 당장 내쫓고 싶지만 아들이 뭐라고 반년이나 시간을 준 거니까 그렇게 알아. 조금의 틈도 내주지 않는 어머니의 태도를 보면서 동생도 이번은 진짜구나 하고 느낀 바가 있었는지 잠자코 듣고만 있었다. 결국 굶어 죽기 싫으면 나가서 돈을 벌어야 할 처지에 놓인 동생은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자기는 모르겠다고 철판을 깔기로 작전을 세운 건지 결국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반년을 보냈다. 아마도 말은 그렇게 했어도 시간이 지나면 어머니가 마음이 약해져서 자기를 버리지 못할 거라고 기대했던 것 같다. 하지만 어머니는 집안의 물건을 모두 정리하신 후 반년 후에 자기가 말했던 대로 양로원에 입주하셨다. 집을 내놓은 상태에서도 계속 집안에 있던 동생은 결국 이거 놔! 여기 내 집이야! 이젠 아니거든. 여기서 얼른 나가! 경찰이 출동했고 끝까지 저항했지만 결국 강제로 집 밖으로 끌려 나왔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되면 설마 일자리도 구하고 먹고 살 방법을 찾으려니 했지만 동생은 우리가 무엇을 기대하든 항상 최악을 보여주었다. 아빠, 왜 그래? 너 학교 갈 시간이잖아. 너 어디 아프니? 왜 그래? 그게 요즘 자꾸 누가 뒤를 따라오는 것 같아서. 뭐라고? 삼촌이 집에서 강제로 퇴거 조치를 당하고 얼마 후 그 무렵 나는 삼촌이를 잊고 겨우 평소처럼 지낼 수 있게 됐을 때였다. 뭐지? 내 뒤에서 계속 나를 따라오는 것 같은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걸음을 멈추면 뒤에서도 멈추고 내가 다시 걸어가면 뒤에서도 따라걷고 나는 핸드폰을 꺼내서 카메라로 뒤를 비춰보았다. 그러자 역시 내 뒤에 있는 사람이 보였다. 나는 신변의 위협을 감지하고 무조건 달려서 근처 아무 집이나 일단 들어갔다. 너 누구니? 저 좀 도와주세요. 어떤 사람이 자꾸 저를 따라와요. 그럼 큰일이지. 얼른 부모님한테 연락부터 해. 엄마한테 연락을 하면서 창문으로 바깥 동정을 살폈다. 그때 내 눈에 들어온 것은 다름 아닌 싱거운 삼촌이었다. 기분 나쁜 웃음을 흘리며 계속 나를 쳐다보고 있었다. 엄마, 나 좀 살려줘. 이렇게, 너 왜 그러니? 무슨 일이야? 삼촌이 스토커처럼 계속 나를 따라와서 무서워서 지금 모르는 사람 집에 무조건 들어와서 사정 말하고 잠깐 피신 중이야. 엄마 빨리 와. 나는 울면서 엄마한테 살려달라고 말했다. 그때 집주인분이 경찰에 연락을 해주셨다. 삼촌은 경찰이 출동하자 겁을 먹고 도망을 치려고 했지만 경찰의 추격을 따돌릴 만한 능력은 애초에 없는 사람이었다. 외모도 보통 사람들과는 달랐기 때문에 손쉽게 검거되었다. 여긴 위험하니까 집부터 이사하자. 아빠의 그런 결단으로 집도 멀리 이사하고 학교도 옮겼다. 그렇게 얼마가 지나서야 차츰 예전과 같은 평화를 다시 찾을 수 있었다. 부디 삼촌이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그때 나를 구해준 집주인분께 인사를 하러 한번 찾아갔었는데 홈리스 대상 무료 급식센터에 삼촌이 줄을 서서 밥을 타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다고 말씀하셨다. 하지만 그 뒤로 경찰에서 다시 연락이 왔다. 이번에는 할머니가 입주한 양로원 주위를 배회하다 신고를 당하고 체포됐다는 충격적인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양로원 입구 안내데스크에 대고 우리 엄마 어디 있어? 당장 불러! 안 그러면 여기 내가 다 불사지를 거야! 라면서 난동을 부리며 협박을 하고 고함을 질렀다고 한다. 양로원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된 삼촌은 이번엔 실형을 면할 수 없었고 당분간은 감옥에 있게 될 거라고 했다. 결국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은 하고 있었다. 전과자가 된 삼촌과 앞으로 2번 다시는 만날 일이 없기를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내 이름은 민호리, 고등학교 3학년입니다. 아빠는 회사원이고 엄마는 주부 겸 부업을 하고 계십니다. 내년 겨울에는 대학교에 입학해야 하므로 학교가 끝나면 집에 와서도 열심히 수능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학교에선 같은 대학에 지원하는 친구들과 함께 열심히 공부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편은 아니지만 계속 노력한 덕분에 고등학교 입학 이후 제 생애 가장 높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엄마, 아빠, 이거 보세요. 저 이번에 전교 10등 했어요. 대단하구나, 민호리. 역시 우리 딸이야. 잘했어. 수학이랑 과학이 너무 어려워서 점수가 잘 안 올랐는데
친구들한테 물어보면서 공부했더니 선생님도 칭찬해 주셨어요. 민호리는 어렸을 때부터 노력파였지. 제가 다니는 학교가 인문계잖아요. 저만 뒤처지는 건 싫었거든요. 네 사전에 포기란 단어가 없구나. 나중에 유키히로 큰아빠 회사에 들어가서 해외 근무를 해보는 게 제 꿈이니까요. 형 회사라. 싱가폴로 회사를 이전한 게 몇 년 전이었지? 회사를 세운 건 10년 전이고 회사를 이전한 건 7년 전이에요. 해외로 나간 이후로 한 번도 일본에 돌아온 적이 없구만. 가끔은 얼굴 좀 보여주면 좋겠는데. 그래도 가끔 선물이랑 편지도 보내주고 스카이프나 라인으로 전화도 하잖아요. 형이 아직 미혼이라 민호리를 딸처럼 예뻐해주기도 하고 형도 언젠가는 조카랑 같이 일해보고 싶겠지. 걱정 마세요. 이래봬도 영어는 잘하니까. 민호리, 서두르지 않아도 괜찮아. 엄마, 넌 아직 18살이잖아. 공부도 중요하지만 친구랑 재밌게 노는 것도 중요하단다. 노는 것도요? 가끔은 너도 스트레스를 풀어야지. 응, 맞아요. 좋았어. 오늘 저녁은 거나하게 차려줄게. 민호리가 좋아하는 까르보나라랑 카르파초 만들어줄게. 와! 그날은 엄마가 만들어주신 음식을 먹으며 가족끼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부모님은 꼭 내일처럼 기뻐해 주셨고 저도 수능이 끝날 때까지 더 열심히 해야지 라며 공부 의욕이 더욱 높아졌습니다. 대학생이 되면 싱가폴로 유학 가고 싶다. 머릿속엔 미래에 대한 계획들이 맴돌았고 저는 그렇게 침대에 누워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몇 개월 후 우리 집에 비극이 찾아오게 됩니다. 민호리, 아직 학교니? 응, 이제 방과후 수업 들으려고. 있잖아, 중요하게 할 말이 있는데 사실은 아빠 회사가 부도났어. 뭐? 우리한텐 계속 비밀로 하고 있었나 봐. 최근에 계속 실적이 부진해서 적자였던 모양이야. 그니까 아빠 일자리가 이제 없어졌다는 거야? 회사 사정 때문에 오늘부로 퇴직하게 될 거래. 말도 안 돼. 사장님은 마지막까지 계속 노력하셨다나 봐. 근데 라이벌 회사에 기밀 정보가 노출됐는데 라이벌 회사가 그 아이디어를 훔쳐서 신상품을 발매했다네? 어떻게 그런 일이... 조금이라도 퇴직금은 받을 거라고 하니까 한동안은 그 돈으로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치만... 넌 걱정하지 마. 지금 알바하는 데에 물어봐서 직원이 될 수 있는지 물어보려고. 민호리, 너는 꼭 대학에 가렴? 싱가포르에서 일하고 싶잖아. 그래도 돼? 학비는 엄마가 대줄게. 알았지? 엄마 고마워. 대학생이 되면 나도 알바할게. 엄마의 라인이 믿어지지가 않았어요. 아빠 회사가 부도나버리다니. 갑작스러운 해고 소식에 저는 당혹스러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건 아빠겠죠. 집에 가면 무슨 말을 해야 될지 그런 생각을 하며 방과후 수업에 집중했습니다. 3개월 후 이번 달 월급이 겨우 이거야? 응? 아빠, 그만하세요. 엄마는 매일 열심히 일하고 계신다고요. 닥쳐! 내가 회사에서 받았던 월급의 반밖에 안 되잖아. 그건 엄마가 직원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알바하기 시작한 건 언제부터야? 말해봐. 2년 전이야. 그래, 딱 2년 지났지? 근데 겨우 이것밖에 못 벌었다는 게 말이 돼? 직원이 된 지 아직 2개월밖에 안 돼서 그래. 본사 연수가 끝나면 월급도 오를 거니까. 치! 그깟 월급이 올라봤자지. 당신 왜 이렇게 화만 내는 거야? 뭐? 원래는 가족을 먼저 생각하는 자상한 사람이잖아. 시끄러! 난 이직 준비 중이라고. 하루 종일 집에 틀어박혀서 술이나 마시는 게 이직 준비야? 난 너희를 위해 계속 일만 했어. 그니까 이 정도는 좀 쉬어도 되는 거 아니야? 미도리 대학은 어쩔 건데? 대학? 당장 다음 주가 수능이야. 그니까 계속 술만 마시지 말고. 치! 여자 주제에 따박따박 말대꾸나 하고. 우린 미노리의 부모잖아. 애 때문에 나보고 참으라는 거야? 내가 또 언제 그랬어? 아빠. 민호리, 너도 우리 집 처제 알잖아. 아빠보다 2배 이상 벌 수 있는 곳이면 거기가 어디든 그냥 일해라. 저 싱가포르에서 일하는 건 절대 포기 못해요. 할 수 있으면 어디 해봐. 엄마, 뒷정리는 내가 할게. 방에 가서 좀 쉬어요. 고마워, 민호리. 엄마가 진짜 미안해. 자상했던 아빠는 매일 술만 마시면서 마음에 안 드는 게 있으면 폭력을 일삼았습니다. 이직 준비는 하지도 않고 방에 틀어박혀서 컴퓨터만 했습니다. 엄마는 3일에 한 번꼴로 혼자 외롭게 울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제 마음은 모두 다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수능도 끝나고 졸업만을 앞두고 있을 때 믿어지지 않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저 왔어요. 민호리, 아빠, 엄마는? 너희 엄만 이제 집에 안 올 거야. 뭐야? 이걸 놓고 나가버렸어. 이건 이혼 서류? 어. 대체 어떻게 된 거야? 대체 왜? 엄마는 여기서 사는 게 너무 힘들대. 여기 편지도 있어. 거짓말이지? 거짓말 같으면 그 편지를 읽어보면 되잖아. 민호리, 여보, 전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해왔어요. 하지만 이제 더는 못하겠어요. 가족으로 지낼 자신이 없습니다. 정말 미안해요. 더는 제 몸이 버티질 못하겠어요. 여보, 부디 민호리를 대학까지 보내주세요. 민호리, 내가 너무 한심한 엄마라 정말 미안하구나. 그럼 잘 지내세요. 엄마! 아마 외할머니 집으로 가지는 않은 것 같아. 어디로 간다는 말도 없이 그냥 사라져버렸어. 왜? 도대체 왜 그런 거야? 엄마가 집을 나가버렸으니 이제 돈을 벌 사람이 없어. 앞으로는 네가 날 책임져줘야겠다. 네? 못 들었어? 부모님이 하는 말은 잠깐만, 아빠는 이제 어쩔 건데? 난 이제 일할 생각이 없어. 지금 장난해요? 저는 대학에 입학해서 4년간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돈 낭비하지 말고 포기해. 팡팡 놀기만 하는 아빠는 상관하지 마. 너 부모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알겠어? 내가 18년 동안 널 키웠어. 대학에 가기만 해봐. 넌 졸업하자마자 일이나 해. 아빠 마음대로 정하지 마. 너도 그년처럼 되드는구냐? 그러고 보니 넌 네 애미랑 참 많이 닮았구나. 눈매, 버릇없이 구는 태도까지. 아빠가 너무 무서워. 몸이 덜덜 떨려서 움직여지지가 않아. 애새끼는 부모 말만 잘 들으면 되는 거야. 알았어? 아니야, 아빠 말은 틀렸어. 네 엄마는 널 버린 거야. 자기 혼자만 편하자고 혼자 나가버린 거라고. 이혼 소리랑 두고 간 편지가 바로 그 증거지. 엄마. 그러니까 네가 학교에도 말해놔. 저는 대학 입학을 하지 않겠습니다. 취업하겠습니다. 라고. 네, 알겠어요. 말해두는데 도망갈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아. 앞으로는 날 위해서 죽을 힘을 다해 일해라. 이렇게 엄마는 갑자기 실종됐습니다. 몇 번이나 전화해봤지만 받지 않았죠. 저는 알코올에 찌든 아빠와 함께 둘이서 살아야 됐습니다. 내가 좀 더 도와드렸다면 이렇게는 안 됐을 텐데. 그 생각이 자꾸 떠올라서 제 방에 들어와 엉엉 울었습니다. 1년 후. 술이 없잖아. 사와. 안 돼. 가게도 문 다 닫았어요. 편의점에서 사오면 되잖아. 어? 아빠, 하루에 마시는 양이 너무 많은 것 같아. 알코올 중독증 되면 어쩌려고 그래요? 걱정하지 마. 난 지극히 정상이니까. 진짜로? 그것보다 너 말이야. 네? 나한테 주는 네 월급 진짜 그게 다야? 취직하고 1년이나 지났는데 연봉 인상이 안 되는 게 말이 돼? 어쩔 수 없죠. 아직 입사 2년 차잖아요. 치! 근성이 글로 먹었어. 저 이제 제 스마트폰 좀 쓰면 안 될까요? 뭐라고? 1년 전에 아빠가 뺏어간 후로 친구랑도 멀어지고 이젠 이야기할 사람도 없어요. 1년 후 저는 20살이 됐습니다. 작년 2월 말에 졸업을 앞두고 담임 선생님께 대학 입학을 안 하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마음 같아선 사실대로 다 말하고 싶었지만 가정 형편상 이라고밖에 말을 못했습니다. 현재는 중소기업의 회사원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취직할 때 제가 도망가면 안 된다며 유일한 연락수단인 스마트폰과 컴퓨터를 압수당했습니다. 계속 참아왔지만 제 마음은 더욱 피폐해져만 갔습니다. 그게 왜 필요한데? 넌 내 노예야. 네? 회사랑 집만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게 왜 필요하냐 이거야. 부탁해요. 회사 동료들이랑 상사가 날 자꾸 이상하게 본단 말이야. 남은 남이고 우린 우리야. 요즘 스마트폰 없는 사람이 어딨어? 민호래, 네. 네 엄마가 집을 나간 게 누구 때문인 줄 알아? 아, 아니야고. 네가 계속 부모 밑에서 부모 등골을 빨아먹고 사니까 도망간 거야. 아니야. 난 안 그랬는데. 넌 엄마를 진짜 좋아했는데, 그치? 정말 불쌍하구나. 그만. 이제 그만 말해. 민호리, 넌 아빠인 나 덕분에 사는 거야. 이것만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네, 죄송합니다. 알았으면 빨리 술이나 사와. 주스처럼 달달한 거 사오지 말고. 아빠는 저를 계속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일이 쉬는 주말에도 제 자유는 일절 없었습니다. 처음엔 엄마가 없다는 슬픔 때문에 날마다 울었지만 눈물도 점점 말라갔습니다. 도망칠 힘조차 잃어갔습니다.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집에 술이 없는 날은 몇 번이나 싸대기를 때릴 때도 있었습니다. 되드는 순간 무슨 일을 저지를지 몰랐습니다. 그런 공포에 휩싸인 채 저는 편의점으로 향했습니다. 2개월 후 토요일 낮. 생각보다 보너스를 많이 받았네. 미노리 치고는 열심히 했네. 감사해요. 오늘은 아빠 기분이 좋구나.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을 주문해주마. 진짜요? 그러고 보니 모니로번역 근처에 배달도 해주는 빠에야 가게가 생겼던데. 혹시 사이다 바에야 봐요? 맞아. 별점도 꽤 높더라고. 그럼 주문할 테니 가게 번호 좀 알려주세요. 그날 아빠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제 보너스가 꽤 많이 입금되어서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은 듯 했습니다. 그래봤자 거의 다 술값으로 써버리겠지만. 전화번호가 적힌 메모를 받아서 현관 옆에 있는 전화 수화기를 집으려던 바로 그때 따르릉 하고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어떡하지? 내가 받아도 되나? 거실 쪽을 흑끔 보니 아빠는 TV에 정신이 팔려 전화가 온 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일단 전화를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네, 여보세요? 이 목소리는 미노리니? 유키히로 큰아빠? 다행이다. 이제야 너랑 전화를 할 수 있겠구나. 오랜만이에요, 큰아빠. 1년 전에 갑자기 연락이 끊어져서 걱정했었어. 동생한테 전화해봤는데 계속 안 받더라고. 갑자기 저희 집에 전화를 다 하시고 무슨 일 있으세요? 우리 조카가 대학을 잘 다니고 있나 궁금해서. 큰아빠, 미노리, 괜찮니? 너 지금 우는 거니? 도와줘요. 큰아빠, 저 좀 도와주세요. 진정해봐. 대체 무슨 일이야? 저 아빠한테서 도망치고 싶어요. 더는 같이 살고 싶지 않아요. 일단 깊게 심호흡 좀 해봐. 천천히 말해도 되니까 큰아빠한테 말 좀 해줄래? 저는 이 1년간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모두 이야기했습니다. 큰아빠는 부모님이 이혼한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듯 꽤 놀라워했습니다. 저는 이 사건의 전말을 모두 설명했습니다. 큰아빠는 전화 너머로 하고 한숨을 내뱉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아빠한테 스마트폰을 뺏기고 해약당한 거니? 그래서 나랑도 연락이 끊긴 거구나. 대학 입학도 포기해야만 해서 지금은 고졸도 채용해주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그렇구나. 이렇게 계속 아빠랑 살다간 제가 미쳐버릴 것 같아요. 괜찮아. 큰아빠한테 맡기렴. 큰아빠, 사실 지금 오사카에 있는 호텔에서 전화가 온 거야. 진짜요? 오랜만에 귀국했거든. 간사이 국제공항 통해서 들어왔어. 그럼 큰아빠 지금 일본이에요? 며칠간 간사이에서 관광 좀 하다가 거기로 갈 생각이었는데 지금은 귀여운 내 조카를 구하는 게 먼저겠구나. 아빠가 매일 술만 마셔요. 진짜 큰일이에요. 저 좀 도와주세요. 알겠어. 지금 가면 밤엔 도착할 거야. 힘들겠지만 그때까지만 참고 있으렴. 일단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가게에 주문 전화를 했습니다. 거실로 가보니 큰 소리로 웃고 있는 아빠. 개그맨들이 많이 나오는 개그 프로 덕분에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이제 드디어 내가 진짜 자유로워질지도 몰라. 작은 기대를 안고 주문한 빠에야가 오기만을 계속 기다렸습니다. 그날 밤. 이 시간에 대체 누구야? ABC 종교단체에서 온 거 아닐까? 귀찮게 진짜. 쫓아내고 올게. 잘 지냈어? 형! 오랜만이구나. 형이 왜 여기 있는 거야? 장기 휴가를 받아서 잠깐 일본에 들어왔어. 겉보다 너 술 냄새나. 형이랑은 상관없잖아. 빨리 꺼져. 너 1년 전에 이혼했다며? 미노리한테 다 들었어. 오늘 낮에 빚져야 본전으로 전화해보니 미노리가 받더라고. 아빠한테 신체적, 정신적 폭력을 받고 있다던데 이 새끼가 딸의 대학 입학을 못하게 한 것도 모자라서 월급의 대부분을 네가 다 가져간다며. 그게 뭐 어때서. 부모가 아이 돈 좀 쓴다는데 다니던 회사가 부도나자마자 계속 이러고 산다며. 재수 씨랑 미노리가 불쌍하지도 않냐? 닥쳐! 난 한 가족의 주인이야. 내 명령에 거역하는 놈은 필요 없어. 어디까지 망가질 셈이야 넌? 설마 미노리를 빼내줄 목적으로 온 건 아니겠지? 그 아이는 이제 다 컸어. 언제까지고 잡아둘 수는 없어. 아무리 형이라고 해도 유괴는 범죄야. 그런 소리 하지 마라. 미노리는 본인 의지로 여길 나가고 싶어 하니까. 뭐? 아빠와 유키히로 큰아빠가 현관에서 말하고 있는 사이 저는 집을 나갈 준비를 끝냈습니다. 정말 와주셨구나.
그 생각에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이혼 전 엄마가 도쿄에 있는 대학에 시험 치러 갈 때 필요하잖니 라며 생일 선물로 사주신 캐리어. 그 안에 필요한 물건을 전부 넣은 후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큰아빠 기다리셨죠? 저 준비 다 했어요. 그래, 그럼 빨리 호텔로 가자. 눈 밑에 다크서클이 너무 심한데 그런가? 지금까지 잠도 제대로 못 잤구나. 불쌍해라. 고마워요. 절 구하러 와주셔서. 오늘부터 한 달간은 숙박할 수 있게 잡아놨어. 식사도 깜짝 놀랄 만큼 맛있는 걸로 준비해주마. 큰아빠 돈을 그렇게 많이 써도 돼요? 괜찮아. 난 사장이라고. 그럼 큰아빠만 믿을게요. 슬슬 갈까? 야, 잠깐만. 왜? 내 딸 마음대로 데려가지 말라고. 민우리의 아빠는 나야. 넌 지금 아빠라고 할 자격이 없어. 아주 당당하시구만. 이런 걸 바로 부자의 여유라고 하는 건가? 나도 네 형으로서 네가 너무 부끄럽구나. 회사에 다닐 땐 그렇게 성실하던 동생이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이야. 난 잘못 없어. 전직했다면 계속해서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을 거야. 가족들한테 분풀이를 하다니. 넌 쓰레기만도 못한 놈이야. 민호리, 지금까지 당했던 폭력 증거는 모아놨니? 일단 녹음기에 녹음해둔 음성이랑 일기가. 뭐? 아빠가 엄마를 괴롭힌 건 절대 용서 못해. 행복했던 가정을 엉망으로 만든 건 당신이야. 저게 전 아직 꿈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일 관두고 대학에 갈 거예요. 장난해? 그러기만 해봐. 절대 용서 못해. 더는 민호리한테 손대지 않는 게 좋을 거야. 민호리는 폭행죄로 피해 신고할 각오도 돼 있으니까. 아빠, 나와 엄마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주셨던 건 감사하게 생각해요. 그래도 나는 당신의 노예가 아니에요. 잠깐만. 그럼 난 이제 어떻게 살아? 오늘부로 부녀관계를 끊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아빠. 야, 가지마. 넌 내 딸이잖아. 젠장. 저는 아빠의 가지 말라는 말을 무시하고 큰아빠와 함께 집을 나왔습니다. 대기하고 있던 택시에 타는 순간 제발 가지마. 라고 절규하는 아빠 얼굴이 슬쩍 보였지만 돌아보진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 그 사이에 퇴직 절차도 밟고 은행 계좌도 바꿨습니다. 그러나 대학에 갈 돈은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러자 큰아빠가 돈을 대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이젠 다 끝났다고 생각했던 나. 유키히로 큰아빠가 건넨 말에 제 마음은 치유됐습니다. 2년 후. 우와, 진짜 모라이언이다. 민호리는 해외에 나온 게 처음이지? 네, 일본과는 다른 문화랑 풍경들을 보니 너무 신선해요. 여기선 어느 대학에 가고 싶니? 싱가포르 국립대학이요. 그 대학의 인류사회과학부에서 1년간 공부하고 싶어요. 그래, 힘들겠지만 민호리라면 할 수 있을 거야. 큰아빠 덕분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정말 감사하다고 몇 번을 말해도 부족할 정도예요. 큰아빤 그 마음만으로도 기쁘구나. 졸업하면 본격적으로 여기서 살 거예요. 열심히 공부할 테니까 응원해주세요. 당연하지. 저는 무사히 대학생이 되어 싱가포르 대학에서 유학하는 꿈을 이뤘습니다. 주변에는 모두 외국인 유학생들 뿐이라 당황할 때도 있지만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앞으로의 유학 생활이 너무 기대됩니다. 참고로 그 후 아빠는 어떻게 됐냐고요? 무직이라 전기세도 못 내고 가스와 수도까지 끊겨서 집은 순식간에 쓰레기집이 돼버렸습니다. 게다가 경마에 중독되어서 결국에는 빚잔치까지. 현재는 중증 알코올 중독으로 어느 병원에 입원 중이라고 합니다. 사랑했던 가족이 다시 돌아오진 않겠지만 그 대신 제 힘으로 행복을 찾아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2년, 무사히 대학을 졸업하면 사라진 엄마를 찾아 만나러 가고 싶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내 이름은 미우라 루미, 26살의 싱글맘이다. 나는 귀여운 아들 히카리와 즐겁게 지내고 있다. 엄마, 이거 봐. 이 란도셀 잘 어울려? 너무 잘 어울려. 아싸! 히카리도 참, 산날부터 매일매일 보고 있네? 그렇게 초등학교가 가고 싶어? 응, 친구가 많이 생길 테니까. 현재는 이렇게 히카리와 웃으며 평화롭게 지내고 있지만 나는 지난 10년을 참혹하게 살아왔었다. 5살 때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시고 15살 때는 엄마가 암으로 돌아가시고 말았다. 부모님은 외동이었고 양가 조부모님은 모두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 의지할 친척조차 없는 나는 천의 고아가 되고 말았다. 아빠의 보험금은 엄마의 암치료로 거의 다 써버렸지만
엄마의 보험금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은 생활에 지장이 있진 않았다. 하지만 학비를 내는 동시에 이 돈도 바닥이 날 거라고 생각한 나는 고등학교를 중퇴했다. 고등학교 입학과 동시에 패밀리 레스토랑 알바도 시작했는데 점장님께 사정을 말하고 알바 시간을 더 늘릴 수 있는지 상담해보기로 했다. 그렇구나. 미우라가 고1인가? 아직 어린데 이런 고생을 해야 한다니. 그치만 마냥 우울해할 수만도 없으니까요. 여기서 알바하면서 취업 자리도 찾아보려고요. 점장님의 이름은 하루마 아키토 씨. 27살 미혼으로 정말 훈남이다. 점장님을 만나기 위해 가게를 찾는 여고생과 아줌마들도 끊이지 않는다. 게다가 몇 명의 알바 동료가 점장님께 고백하는 걸 본 적도 있다. 훈남의 인기도 많은 점장님은 앞으로 행복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겠지. 라는 막연한 생각도 했다. 그러자 점장님은 내 어깨에 살며시 손을 올렸다. 힘든 일이 있으면 뭐든 다 얘기해도 돼. 난 미우라 편이니까. 점장님, 감사합니다. 그 이후 점장님은 내게 이야기를 자주 걸어주셨다. 혼자 밥 먹는 거 외롭지? 같이 먹자. 그치만 내가 점장이니 당연히 알바생한테 밥을 사야지. 그렇게 말하며 알바가 겹치는 날은 거의 매일 집에 가는 길에 밥을 사주셨다. 밥값도 아낄 수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은 차마 몰랐다. 그렇게 우리가 사귀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네가 아직 15살이라 이런 말을 하기엔 좀 이른 감이 있지만 내가 널 평생 책임지고 싶어. 루미의 가족이 되고 싶어. 아키토 씨, 너무 기뻐요. 저도 아키토 씨의 아내가 되고 싶어요. 이렇게 내가 16살이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혼인신고와 결혼을 하기로 했다. 혼인신고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내 뱃속에 아기가 생겼다는 걸 알게 됐고 나는 16살에 남자아이를 낳았다. 그토록 바라던 엄마가 된 것이다. 이 아이의 이름은 히카리로 할래요. 제 인생을 밝게 비춰줄 빛이에요. 정말 좋은 이름이야. 우리 행복하게 살자. 처음 1년은 정말 행복했다. 하지만 언젠가부터 아키토 씨의 태도가 변해갔다. 야, 저녁밥을 왜 안 차려놓은 거야? 계속 집에서 노는 주제에 팔자가 좋네? 죄송해요. 히카리가 오늘 계속 울음을 안 그쳐서. 애새끼가 왜 이렇게 시끄러워? 그 순간 아키토 씨는 히카리를 발로 차려고 했다. 나는 반사적으로 히카리를 감쌌지만 아키토 씨는 계속해서 나를 발로 밟아댔다. 그리고 나는 보고야 말았다. 아키토 씨가 모르는 여자와 걸어가는 모습을.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아키토 씨에게 이혼 서류를 받게 됐다. 너무 어렸던 너랑 결혼한 건 내 실수였어. 양육비는 줄 테니까 이혼하고 빨리 여길 나가줘. 나는 아키토 씨에게 바람피운 사실을 따지려고 했었다. 하지만 화나게 했다간 이번에야말로 진짜 맞아 죽을지도 모를 일이었다. 그런 생각에 나는 아무 반항도 못 해보고 짐을 싸서 집을 나왔다. 다행히도 엄마가 남기고 간 보험금을 아껴뒀었다. 나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고 아들과의 생활을 다시 시작하기로 했다. 이사하고 며칠 후 겨우 마음의 안정을 되찾은 나는 옆집에 인사를 드리러 집을 나서는데 뭐야? 신입이야? 쫄지마. 내가 생긴 건 이래도 이상한 사람은 아니야. 때마침 귀가 하던 옆집 사람과 마주친 것이다. 옆집 여자는 젊고 화려했다. 딱 봐도 화류계 쪽 느낌이었다. 하지만 내가 히카리를 안고 있는 걸 보자 정말 온화한 얼굴로 히카리의 얼굴을 쓰다듬어줬다. 혹시 이런 싸구려 아파트에 아기랑 둘이 사는 거야? 사정이 있어서요. 이혼했거든요. 그래? 그쪽은 몇 살? 이제 곧 18살이에요. 사오리 씨는 더 이상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그러다 내 머리에 살며시 손을 얹고는 좋았어. 너 내일부터 우리 가게에서 일해라. 어차피 일할 데도 없잖아. 근데 걱정 마. 우리 직장 내 얼집도 있어서 서사님들이 잘 돌봐주시니까. 학력 이력도 상관없어. 잘만 하면 나이가 어려도 많이 벌 수 있는 가게야. 물론 성희롱 터치는 절대 안 돼. 어때? 관심 있어? 난 사오리야. 넌? 미우라 룸이에요. 일할 곳이 없어서 계속 걱정하고 있었기에 사오리 씨의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사오리 씨가 소개해준 모니걸은 같이 일하는 동료들도 손님들도 모두 좋은 분들 뿐이었다.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된 나는 내 상황을 조금씩 털어놓게 됐다. 그러자 모두들 얼굴을 붉히며 화를 내줬다. 뭐야 그 쓰레기 새끼는. 지옥에나 떨어져라. 30살 가까이 먹은 놈이 미성년자를 건드린 것부터가 범죄라고. 거기다 양육비도 계속 안 주고 있다니. 그런 놈은 신고하는 게 좋아.
그렇다. 아케토 씨는 양육비를 주겠다고 약속해놓고 결국 한 번도 보내주지 않았다. 나는 엄마의 보험금과 운 좋게 얻게 된 직장 덕분에 어찌어찌 살아갈 수 있게 됐지만 점점 아케토 씨에게 짜증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했다. 진짜야. 세상에 어쩜 그런 쓰레기 같은 놈이 사는지. 그래도 천의 고아에 가족도 없던 저한테는 그 남잔 정말로 사랑하고 소중한 사람이었. 그래서 더 나쁜 놈인 거야. 이혼하면 너 혼자 아이를 키워야 한다는 걸 잘 알면서 다른 여자한테 한눈 팔고 폭력까지 휘두른 것도 모자라서 양육비나 떼어먹고 지옥에나 떨어져라. 사오리 씨가 그렇게 화를 내주니 제 마음이 엄청 편해졌어요. 당연하지. 있잖아. 사실 나도 너랑 같아. 네? 나도 18살 때 남친 아이를 임신해서 엄청 기뻤는데 남친은 아이가 필요 없다고 지우라면서 날 엄청 패더라고. 결국 아이는 유산돼 버렸어. 나는 사오리 씨의 고백에 눈물이 흘러넘쳤다. 이렇게 밝은 사오리 씨에게 그런 힘든 과거가 있었을 줄이야. 그니까 너랑 히카리가 살아서 여기까지 도망친 것만 해도 다행인 거야. 앞으로는 꼭 행복해질 거야. 나도 되도록 힘이 돼줄게. 네, 저도 사오리 씨에게 힘이 되고 싶어요. 그럼 오늘부터 우리 친구다. 네! 이렇게 몇 년간은 행복하게 지낼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행복은 그 쓰레기 같은 놈에 의해 부서지고 만다. 일이 끝난 후 히카리와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을 때였다. 드디어 찾았다. 귀여운 내 새끼. 왜 이러세요? 내 아이를 돌려줘. 그러고는 처음 보는 여자가 우리에게 달려들었다. 나는 히카리를 안고 근처 집으로 도망쳤고 어찌어찌 그 여자를 피할 수 있었다. 집주인분들에게 사정을 설명하자 잠시 우리를 숨겨주셨고 사오리 씨와 가게 동료들이 데리러 와주길 기다렸다. 근데 그 여자 어디서 본 적 없어? 아, 있어요. 근데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다고 해야 되나? 누군데? 전 남편의 불륜 상대예요. 그렇다. 그 여자는 그때 창문 너머로 봤던 아케토 씨의 불륜녀였다. 근데 볼도 헬쑥하고 눈도 개슴츠레한 게 마치 딴 사람처럼 확 늙어버려서 확신이 서지 않았다. 그래? 변호사를 통해서 전 남편한테 연락해보는 건 어때? 네? 내가 전 남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했을 때 법테라스라는 무료 변호 상담소를 이용했었거든. 덕분에 치료비랑 이거저거로 돈을 받아낼 수 있었어. 일단 전 남편이 양육비도 안 주고 있잖아. 그렇게 한번 연락해보는 건 어때? 그렇군요. 감사해요. 이 정도로 뭘. 내가 이용했던 데 소개해줄게. 이렇게 사오리 씨가 소개해준 법테라스에서 상담을 받아본 결과 변호사가 전 남편에게 직접 양육비 청구에 대해 물어봐주기로 했다. 그러자 깜짝 놀랄만한 답변이 돌아왔다. 안녕하세요. 저는 미우라 루미 씨의 변호사인데요. 양육비 미지급 건으로 전화드렸습니다. 네? 죄송하지만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그렇다는 건 제가 루미랑 이혼하자마자 바로 재혼을 했는데 아이가 안 생겨서 병원에서 검사를 해보니 불임의 원인이 저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제 아이일 리가 없죠. 아님, 진단서를 보내드려요? 그럼 유전자 검사를 하는 걸로 하죠. 그 다음에 다시 얘기합시다. 아케토 씨는 예상외로 그 검사에 응해줬다. 하지만 검사 결과 아케토 씨와 히카리는 99% 친자임이 증명됐다. 결과가 나오자 내 스마트폰에 추억의 번호로 전화가 왔다. 루미야! 오랜만이네요. 무슨 일이세요? 어떻게 히카리가 내 애란 거야? 제가 히카리를 낳은 건 16살 때예요. 그전엔 누구와도 잠자리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제 첫 남자였던 당신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요? 그치만 난 불임증인데. 변호사한테 들었는데 후천적인 이유로 불임이 될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 원인으로는 폭식과 폭음, 방사선 치료, 볼거리 등이 있고요. 뭐? 성인 남자가 볼거리에 걸리면 멈프스 정소염을 일으켜서 후천적으로 불임이 될 수 있다고 해요. 이 말을 듣고 아키토 씨도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듯했다. 결혼하자마자 내가 히카리를 가졌을 때였다. 아키토 씨가 엄청난 고열 때문에 병원에 실려간 것이다. 진단 결과는 볼거리였다. 의사 선생님은 어렸을 때 볼거리에 걸린 적이 있다면 딱히 문제될 건 없습니다. 라고 하셨다. 하지만 어릴 때 한번 걸렸던 사람이 성인이 되고도 걸리는 케이스는 거의 없다고 했다. 아키토 씨는 생각은 안 나는데 아마 걸렸을 거야. 라고 웃으며 말했지만 결국 성인이 돼서 처음 걸리는 볼거리였다. 내놔! 뭐요? 히카리는 내 아들이잖아. 그니까 내놔!
양육비도 안 보낸 사람을 부모라고 할 수 있나요? 지금까지 안 준 거 한 번에 줄게. 부족하면 위자료도 더 얹어줄 수도 있어. 이혼의 원인이 당신의 불륜 때문인 걸 인정한다는 건가요? 그건 어제 당신의 불륜녀가 절 찾아왔어요. 지금은 부인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아야네가? 내 애 돌려줘! 라고 울부짖으면서 저를 쫓아왔어요. 참고로 나는 변호사님 덕분에 사건의 경위를 모두 알고 있었다. 그 일 이후 아야네 씨는 경찰에 연행돼 사정 청취를 받게 됐고 모든 사실을 이야기했다. 아케토 씨와 아야네 씨는 소꿉친구로 사이가 매우 좋았다고 한다. 아케토 씨의 부모님도 아들이 아야네 씨와 결혼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데리고 온 15살 소녀와 결혼하겠다고 하자 모두들 당황한 것이다. 아케토 씨는 부모님의 반대도 무릅쓰고 결혼해줬다. 나는 전 시부모님과 만난 적이 거의 없지만 그러자 아케토 씨의 부모님이 아야네 씨에게 아케토가 정신 좀 차리게 해달라고 부탁한 것이다. 전부터 아케토 씨에게 호감을 갖고 있던 아야네 씨는 그 부탁을 받아들였다. 그렇게 아케토 씨를 설득해서 나와 이혼하게끔 만든 것이었다. 하지만 막상 결혼하고 보니 아케토 씨의 불임 사실을 알게 됐다. 아케토 씨는 난 태생부터 불임증이었어. 그니까 루미가 나보다 먼저 불륜을 한 게 분명해. 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아야네 씨는 15살에 어려운 처지였던 내가 다른 남자랑 불륜을 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혼자 몰래 내 거주지를 알아냈고 2년 동안 나를 스토킹했다고 한다. 히카리의 얼굴이 아케토 씨와 똑같아서 친아들임을 확신했다고. 언젠가는 히카리를 데리고 돌아가 새 가족이 함께 사는 걸 꿈꿨다고 했다. 사건의 모든 전말을 듣자 나는 소름이 돋았다. 물론 아야네 씨는 경찰에 구속됐고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하지만 아야네 씨가 남편에겐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해서 아케토 씨는 그 상황을 모르고 있었다. 어제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아야네 씨는 지금 형무소에 있고요. 왜 집에도 안 들어온 아야네 씨를 찾으려고 하질 않는 거죠? 그건 아야네 씨가 최근에 자꾸 길거리를 배회하고 다녀서 그랬나요? 네가 그걸 어떻게... 변호사님이 신변 조사를 해주셨어요. 아야네 씨는 불임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우울증을 앓게 됐고 근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주변을 배회하게 됐다고 해요. 하루 이틀 집에 안 들어오는 일도 허다했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야네를 위해서라도 히카리를 내놔. 난 아야네랑 행복하게 살고 싶어. 그러려면 히카리가 필요해. 이 말에 내 인내심의 한계가 폭발하고 말았다. 나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분노를 쏟아내기 시작했다.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저는 내 인생을 당신과 함께 보내기 위해 결혼한 거예요. 히카리가 태어났을 때의 그 행복을 저는 생생히 기억해요. 그 당시 행복했던 내 옆엔 항상 당신이 있었어요. 루미... 하지만 당신은 아야네 씨의 유혹에 넘어가서 우릴 때리고 쫓아내면서 영까지 끊었잖아. 그런 당신한테 히카리를 줄 순 없어요. 이제 전 더 이상 아이가 아니에요. 이젠 봐주지 않을 테니까 각오하세요. 이렇게 나는 지금 우릴 담당해주고 계신 변호사님께 정식적으로 일을 의뢰했다. 착수금은 엄마의 보험금으로 해결할 수 있었다. 엄마는 나를 항상 지켜주고 계신다는 걸 느낄 수 있었다. 그 이후 아케토 씨는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괄 지급해야만 했다. 지급하지 않으면 월급을 차압한다는 것에 동의했다. 아케토 씨와 아야네 씨가 우리에게 접근할 수 없도록 접근 금지 명령도 신청했다. 이걸로 이제 아무 일도 없었으면 좋겠는데... 그쵸. 근데 전 이제 더 이상 15살 소녀가 아니에요. 당당한 히카리의 엄마라고요. 나는 히카리를 사오리 씨에게 맡기고 한 달에 한 번 미용실에 가곤 했는데 바로 그때였다. 루미... 아케토 씨? 제발 부탁할게. 히카리를 우리한테 양보해줘. 아직도 그 소리세요? 히카리를 우리한테 양보해줄 마음이 없다면 나랑 다시 합치자. 네? 이젠 나도 미쳐버린 아야네랑 같이 살 수는 없을 것 같아. 매일 아이가 갖고 싶다고 울기만 해. 이제 더는 못 견디겠어. 그럼 입양이든 뭐든 아이를 드리면 되잖아요. 안 돼. 우리 부모님이 내 아이가 아니면 절대 안 된대. 그니까 아야네랑은 헤어질 테니까 나랑 다시 한 번만 잘해보자. 제발. 필사적인 아케토 씨의 부탁에 나는 황당함을 넘어 공포마저 느꼈다. 하지만 여기서 도망치면 평생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나는 순간적으로 아케토 씨를 껴안았다. 루미, 나랑 다시 살아주는 거야? 아케토 씨, 저 정말 아케토 씨를 사랑하고 있어요. 하지만 제 안에 살던 아케토 씨는 이미 죽었어요. 그럼 잘 가요.
이야, 진짜 놀랐어. 설마 그 루미가 그 쓰레기 변태남을 물리치다니. 아키토 씨를 안기 전 나는 가게에서 준 호신용 전기 충격기가 가방 안에 있다는 걸 떠올렸다. 아키토 씨의 경계를 늦추기 위해 껴안은 후 전기 충격기를 사용해 그를 쓰러뜨린 것이다. 아키토 씨는 바로 기절했다. 바로 경찰에 신고했고 그 후 일은 모른다. 예, 근데 나도 궁금한 건 절대 못 참는 성격이라 그 후에 그놈이 어떻게 됐는지 여러 지인들한테 물어보고 다녔거든? 저도 좀 궁금해요. 그게 있잖아. 사오리 씨가 해준 이야기는 이랬다. 아키토는 접근금지 명령을 어긴 벌금으로 50만 엔을 지급해야만 했다. 물론 이 돈은 내 계좌로 들어왔고 경찰에 연락도 받아서 알고 있다. 그 후 아야네 씨와는 결국 이혼했다. 서로 정신적으로 힘들어했기 때문에 그냥 위자료 없이 이혼했다고 한다. 뭐 그 두 부부가 절대 평범한 성격이 아니라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니까. 하지만 아야네 씨는 아키토 씨를 포기하지 못했고 이번엔 아키토 씨의 스토커가 됐다고 한다. 아키토 씨는 아야네 씨로부터 도망치기 위해 일도 관두고 여러 지역을 전전하며 다닌다고 한다. 나와의 이혼의 대가가 평생 계속되는 스토커와의 숨바꼭질일 줄은. 어때? 이제 드디어 평화롭게 지낼 수 있겠어. 네, 정말 마음이 놓여요. 이렇게 아키토 씨와 결혼한 날로부터 10년, 나는 드디어 평화를 쟁취할 수 있게 됐다. 엄마, 오늘 점심은 뭐야? 오늘은 히카리가 제일 좋아하는 오므라이스야. 우와, 아싸! 앞으로 10몇 년간 히카리가 혼자 자립하는 그날까지 훌륭한 엄마가 되주는 게 지금 저의 목표입니다. 내 이름은 사이조 마리, 나이 25. 우리 집은 8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대기업 경영주이고 나는 이런 집안의 둘째로 태어났다. 경영진 일가족들은 대대로 T대 혹은 K대에서 경영학을 전공한 인류대 출신들로 나 역시도 이런 수재의 영역에 들어가야 하는 숙명을 지고 태어난 만큼 어렸을 때부터 아주 엄격하게 관리를 받아왔다. 하지만 집안 역사상 가장 최악의 유전자라는 게 바로 가족들이 나에게 붙인 결론이었다. 성적이 이게 뭐냐? 너는 유서 깊은 니시조 집안의 장녀로 태어난 몸이야. 장남인 네 오빠하고 똑같이 투자해서 관리를 하는데 말이야. 대체 결과가 왜 이 모양이야? 너 가을 시간에 공부는 안 하고 딴짓하니? 죄송해요. 다음엔 성적 올릴 수 있게 더 열심히 할게요. 한 번만 용서해주세요. 네가 말하는 다음은 대체 언제 오는 거야? 매번 다음 모자란 것 같으니라고. 집안 망신 시키지 말고 똑바로 해. 공부는 자기가 한 만큼 반드시 성적으로 증명된다. 뭐 그런 철학을 가지고 있는 아버지는 중간밖에 되지 않는 내 성적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태도였다. 강력한 엘리트 사고방식의 엄마도 아빠와 같은 입장이었기 때문에 한 번도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다. 나는 하루가 멀다 하고 아버지에게 게으르다, 모자라다, 멍청하다 등의 욕을 밥 먹듯이 들으면서 지내야 됐다. 그런 구박을 받으면서도 용케 버틸 수 있었던 건 이 집안에 있는 사람들, 부모님들도 도우미들도 모두 나를 벌레 보듯이 했지만 유일하게 5살 위인 오빠만큼은 나를 이해해줬기 때문이다. 오빠는 항상 내가 아빠한테 혼나고 방에서 혼자 울고 있을 때 조용히 내 방에 와서는 막대 사탕 하나를 내 손에 쥐어주며 위로해주던 사람이었다. 자, 달달한 거 먹으면 기분이 좀 좋아진대. 오빠, 나는 왜 이럴까? 나도 열심히 한단 말이야. 나 정말 바본가 봐. 내 생각에 사람은 저마다 장단점이 다른데 우리 부모님은 그런 다양성을 인정 안 하시니까 말이 네가 지금은 힘들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럼 오빠는 내가 바보 멍청이가 아니란 얘기야? 당연하지 말이야. 너의 장점을 알아보는 사람이 이 세상 어딘가엔 분명 있을 거야.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널 몰라주더라도 넌 네 자신을 믿고 강해져야 돼. 너무 힘들어서 못 견딜 것 같을 땐 어떡해? 그럴 때는 이 사탕을 먹으면서 오빠가 한 말을 떠올리면 되지. 약속? 응, 약속할게 오빠. 오늘 공부는 됐고 일찍 자는 게 좋겠다. 오빠! 왜? 오빠는 앞으로도 쭉 내 편 들어줄 거야? 그럼 오빤 네 편이야. 자, 얼른 자. 자상했던 오빠. 하지만 오빠는 성인이 되면서 경영 수업을 받기 위해 아빠 회사 일을 도와야 했고 일이 계속 바빠지면서 오빠 얼굴을 볼 수 있는 날도 점점 줄어들었다. 그러다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되던 해 나에게는 세상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 그날은 내가 중요한 모의고사에서 최하 등급을 받았기 때문에 아빠가 굉장히 화가 많이 나 있었다. 그때 오빠가 우리 쪽으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고
나는 속으로 오빠가 와서 아빠를 좀 진정시켜주려니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오빠의 입에서 나온 발언은 내 귀를 의심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어차피 가망 없는 애를 두고 화내봤자 아버지만 손해예요. 원래부터 타고난 머리가 저랑은 달라요. 그냥 인정하면 아버지도 편해지시잖아요. 괜히 혈압만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세요. 어차피 때 되면 집에서 내보내면 그뿐이에요. 오빠, 나는 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다. 하지만 오빠는 차가운 시선으로 나를 보면서 나한테 너같이 멍청한 여동생이 있다는 것 자체가 짜증이 나. 앞으로 나한테 말도 걸지 마. 그날 이후로 오빠는 나와 눈도 마주치려고 하지 않았다. 마지막 한 사람, 오빠한테도 외면받았어. 집안에서 유일한 내 편이었던 오빠마저 나에게 차갑게 변해버린 지금 나는 정말 혼자가 되었다. 그리고 다시 3년이 흘러 나는 고3이 되었다. 오빠는 정식으로 아빠 회사에 입사해서 막 회사 일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그 무렵 아빠의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의 뒤를 이어 오빠가 조만간 사장에 취임하기로 정해진 시기이기도 했다. 그런데 갑자기 오빠로부터 집에서 나가라는 말을 들었다. 지금까지 부모님이 너한테 이것저것 안 해본 것 없이 투자를 해왔는데 제대로 성과를 얻은 게 없지 아마? 대학은 네가 알아서 가고 싶은데 가든지 말든지 하고 나가서 네 맘대로 살아. 대신 집에서 너한테 경제적 지원은 이제 없을 거야. 나는 집에서 멀리 떨어진 대학에 들어가기로 하고 집에서 나왔다. 집은 떠나던 마지막 날에도 아무도 배웅해주는 사람이 없었다. 오빠, 안녕. 미안해, 마리아. 학비는 대출받아서 충당했지만 생활비를 벌기 위해서 알바를 시작했다. 잘은 모르겠지만 공주처럼 잘한 티가 나는지 알바 면접을 통과하는 것도 쉽지 않았다. 다행히 항상 사람이 부족하다는 편의점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다. 역시 해보니까 몸으로 하는 일은 정말 힘들었고 갑자기 알바를 빼먹고 안 오는 사람들이 있어서 대신 땜빵을 해야 하는 일도 심심치 않게 있었지만 지금까지 공부 외에 다른 선택이 없었던 나로서는 몸으로 하는 노동은 의외로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알바가 귀찮고 싫다고 말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나는 노력이 월급이라는 형태로 결실을 이룬다는 면에서 달성감을 느낄 수 있어서 좋았다. 공부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아빠가 요구하는 수준에 도저히 올라갈 수 없었으니까. 아마 아빠는 세상 제일 높은 곳에서 사람 위에 군림하는 법밖에 모르는 사람이라 자기 딸이 편의점 알바를 한다는 걸 알면 아마 졸도할지도? 이제 가끔 이런 생각을 할 정도로 마음에 여유가 생겼다. 대학에서는 내가 누구 딸인지 아무도 몰랐기 때문에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고 지금까지 해보지 못했던 분위기 좋은 카페도 찾아다니고 술도 마시러 다니고 캠퍼스 라이프를 나름 충실하게 보내고 있었다. 단, 딱 한 사람, 어떤 남자애가 나를 괴롭히는 것만 빼고 마리린, 오늘은 진짜 나랑 사귀는 거다. 응? 이 자식은 죄송. 이 남자의 이름은 사카모토 타카쿠니. 같은 대학에 다니는 앤데 친구 말에 따르면 이 지역에서 꽤 유명한 기업의 사장 아들이라고 한다. 소위 말하는 명품을 걸치고 나타나서는 그걸 진짜 티를 내는 타입으로 무슨 일만 있으면 돈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돈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듯한 행동을 만발한다. 우리 식구들도 이 정도로 티를 내는 사람은 없었던 것 같은데 혹시 나도 저런 부류였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순간 오액하고 토할 것만 같았다. 그래서 처음부터 진짜 멀리하려고 애를 썼었는데 이 남자의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무관심한 태도가 더 호기심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불러일으켰는지 이렇게 매일 지겹게 따라다닌다. 남의 이름을 그렇게 함부로 바꿔서 부르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쪽하고 사귀고 싶은 마음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을 텐데 왜 자꾸 따라다니는 거예요? 내가 좋다고 하는데 싫다고 하는 여자는 너밖에 없어, 마리린.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구멍가게나 다름없는 중소기업 도련님이 뭐가 저렇게 잘났다고 저러는지. 알바갈 시간이에요. 비켜요. 야야, 알바비 내가 줄게. 그냥 거기 땡땡이 쳐. 내 여자가 그런 일을 하면 내가 쪽팔리잖아. 안 그래? 일하는 게 뭐가 부끄러워요? 이해가 안 가네요. 시간은 금이라잖아. 이 금 같은 시간을 허비하지 말고 즐겨야지. 우리 둘이 나랑 사귀면 알바 그딴 거 일체 할 필요가 없다니까. 말은 됐고 이 자리에서 증명을 할까? 자, 100만엔 이거 받아. 이 돈으로 나랑 놀러 가자. 어때? 좋지? 됐어요. 저 돈 충분해요. 너 100만엔으로 성이 안 차니? 이 진상을 떨고 내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 점점 인내심의 한계에 달한 내 입에서 튀어나온 말은 전 좋아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나 아니야? 절대 아니에요.
나는 그냥 무시하고 냅다 뛰어서 알바를 하러 편의점으로 갔다. 괜히 질투심 자극해서 더 꽂히면 어떡하지?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그냥 지어낸 말이 아니라 사실이니까. 마리, 무슨 일 있어? 미안, 놀라게 할 생각은 없었는데. 아니에요. 웬 땀을 그렇게 흘려? 너 괜찮아? 미츠루 선배,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 해결하고 왔어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을 만나서 도망쳐 오느라고. 뭐? 설마 스토커? 그 정도로 심각한 건 아닌데 싫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는데도 자꾸 사귀자고 따라다녀서요. 그런 놈들은 조심해야 돼. 저기 오늘 내가 집까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선배님 바쁘신데 괜히 저 때문에. 됐어. 내가 요즘 운동 부족이라 좀 걸어야 돼. 상부상조니까 신경 쓰지 마. 가자. 알바 시간 됐다. 아저씨, 아니 오빠 사랑해요. 방금 이건 K-드라마 흉내. 요즘 나의 취미는 K-드라마. 이렇게 숨기기 힘든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은 바로 미츠루 선배. 나이는 나보다 한 살 많고 진짜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완벽한 사람인데 집안 형편이 그다지 좋은 편이 아니어서 학비도 생활비도 자기가 벌어서 충당하는 건 물론이고 부모님 생활비까지 보태드리기 위해 알바를 몇 개씩 하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 처음 알바를 시작했을 때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나에게 하나하나 차근차근 가르쳐줬던 사람도 미츠루 선배였다. 이 알바를 꾸준히 할 수 있는 것도 모두 미츠루 선배 덕분이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은인이기도 하다. 정말 열심히 사는 미츠루 선배의 모습에 나는 순식간에 빠져들었다. 선배 정말 고맙습니다. 아니야. 여자 혼자 밤길 위험하잖아. 두근두근. 선배와 같이 걷는 이 행복한 시간이 영원히 계속됐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시간은 너무나 짧게 끝나버렸다. 야, 마리! 너 이 자식 누구야? 여긴 어떻게 알아낸 거야? 어떻게 알아낸 건지는 모르겠지만 사카모토는 100% 내가 알바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네가 사카모토냐? 마리한테 무슨 할 말 있어? 그게 너하고 무슨 상관이야? 상관 있지. 마리는 네가 계속 따라다니는 걸 몹시 불편해하니까 마리가 분명하게 거절했다는데 너 이러는 거 질척대는 걸로 보이는 거 알지? 네가 뭔데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야. 야, 마리, 네가 좋아한다던 자식이 이 자식이냐? 아니 그게 뭐야, 진짜? 야, 정신 차려. 이 자식 딱 보니까 돈도 없게 생겼는데 이런 자식 뭐가 좋다는 거야? 돈이 무슨 상관이에요? 선배는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함부로 말하지 말아요. 부모님 돈 가지고 뻐기는 당신 같은 사람하고는 차원이 다른 사람이라고요. 말이야, 난 걱정돼서 좋게 충고한 건데 네가 대놓고 까면 나도 기분이 나쁘지 않겠어? 응? 그만해. 너 거기서 더 나가면 협박이나 마찬가지야.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그만해. 할 수 있으면 해봐. 우리 아버지가 다 없던 일로 만들 텐데 괜찮겠어? 흑수저들한테는 너무 저세상 얘기라 감이 안 오나? 내가 점 찍은 거 함부로 손대면 큰일 난다. 조심해. 마리, 너도 까불면 가만 안 둘 거야. 사카모토는 자기 말만 하고 그대로 가버렸고 나와 미츠루 선배는 이 황당함과 어색함을 어떻게 해소해야 할지 몰라 잠시 어정쩡하게 서 있었다. 정말 죄송해요. 선배까지 괜히 오늘 일은 신경 쓰지 마세요. 신경 쓰지 말라는 건 방금 저 자식이 한 말이 진짜라는 뜻? 저는 그게 죄송해요. 선배 부담되실 텐데 저 그만 갈게요. 선배가 집까지 데려다주는 중이었다는 것도 까먹고 도망치듯 뒤돌아가려는데 미츠루 선배가 뒤에서 내 팔을 잡았다. 저기 나 아직 대답 안 했는데 듣고 가야지. 네? 그동안 미츠루 선배도 나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훈훈한 마무리. 그리하여 드디어 나의 첫사랑이 시작되었다. 집에 와서도 심장이 쿵쾅쿵쾅 멈출 줄 모르고 뛰었고 이러다간 심장이 입으로 튀어나오는 게 아닐지 걱정될 정도로 나의 행복지수는 최고치로 올라갔다. 하지만 또 그 자식이 나타나서 내 행복을 방해했다. 선배, 바쁜데 제가 시간 뺏은 거 아니에요? 아니야, 신경 쓰지 마. 사카모토가 어디서 또 튀어나올지도 모르고 나도 같이 있어야 마음이 놓여. 그날은 일요일이었고 나는 쇼핑을 하러 나왔는데 미츠루 선배는 혼자 가는 건 불안하다며 쇼핑센터에 같이 와줬다. 이건 마치 데이트? 아니지, 우리 사귀기로 했으니까 이게 바로 말로만 듣던 데이트? 하지만 첫 데이트 중인 우리 앞에 갑자기 모자를 푹 눌러쓴 남자들이 앞을 가로막았다. 지금이야, 해치워. 오케이, 누구 먼저 할까? 선배! 다음 순간
처음 보는 남자가 뒤쪽에서 나타나서 전기 충격기를 미추루 선배 등에 갖다 댔고 선배는 정신을 잃고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목표물 하나 처리 완료. 당신들 대체 왜 이러는 거예요? 닥쳐! 어쭈, 이 자식 아직 안 죽었는데? 해추어! 두 남자는 가방에서 야구방망이를 꺼내들고 미추루 선배를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다. 마리, 너 빨리 도망쳐! 미추루 선배는 사정없이 맞으면서도 도망치라며 필사적으로 나를 밀어냈다. 하지만 선배는 계속되는 폭행으로 인해 결국 의식을 완전히 잃고 말았다. 제발 이제 그만해요! 어떡해! 실수로 여자까지 때렸어! 야, 이 병신아! 똑바로 안 해? 미안, 여자가 달려들 줄은 몰랐어. 거기 지금 뭐 하는 거야? 야, 피해! 어딜 가! 이거 안다? 재수없게. 너무 갑작스런 일이라 처음엔 상황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다행히 지나가던 사람이 경찰에 신고를 해준 덕분에 경찰이 왔고 나는 폭행범 중 한 명의 다리를 필사적으로 잡고 절대 놓치지 않으려고 사력을 다했다. 결국 두 사람은 도망칠 타이밍을 놓치고 때마침 달려온 경찰에 의해 붙잡혔다.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미추로 선배는 의식불명의 중태에 빠졌고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상태이다. 나는 선배의 손을 꼭 붙잡고 하루빨리 깨어나기를 기도하는 것밖에는 달리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선배, 눈 좀 떠봐요. 이제 좀 알겠냐? 다 네가 꾸민 짓이지? 예스 예스 예스! 그래, 내가 한 짓이야. 그게 뭐? 그래서 내가 너한테 내 말 거역하면 큰일 난다고 경고했었잖아. 용서 못해. 너 경찰에 신고할 거야. 아이고 저런. 벌써 우리 아버지가 다 깔끔하게 처리했는데 이걸 어쩌나? 네가 방금 네 입으로 자백했잖아. 아직도 이해가 안 되나? 이거고 저거고 전부 다 몽땅 다 없던 일처럼 됐다니까. 마릴은? 말도 안 돼. 아유, 울었어요. 그래봤자 경찰은 아무것도 안 해줄 텐데. 다 아는 거지만 세상은 돈이 곧 법이고 정이야. 자, 이게 마지막 찬스야. 마리, 내 여자 할래? 아님 평생 거지처럼 살래? 너 같은 사람하고 만나느니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놀라워라, 아직 여유가 있네. 너 진짜 후회할 텐데 겁 안 나? 나는 무법천지인 현실 앞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다. 세상은 결국 돈이 정이라고. 그럼 아빠가 엄마가 했던 말이 다 맞는 말이었던 거야?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을 때 병실 문이 조용히 열렸다. 그리고 모습을 드러낸 사람은 바로 걱정돼서 보러 왔어, 마리야. 오빠. 너 어디서 이렇게 다쳤어? 대체 얼마나 맞은 거야? 1년 만에 만난 오빠는 내 모습을 보고 정말 당황하는 눈치였다. 그 모습을 보고 나도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나를 집에서 내쫓은 오빠가 지금 나를 걱정하는 거야. 마치 예전 오빠로 돌아온 것만 같았다. 오빠! 나는 어느 틈엔가 오빠에게 사정을 모두 말하고 있었다. 오빠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 얘기를 다 들은 후 그 자식한테 누구를 적으로 만들었는지 제대로 알게 해줘야 될 것 같다. 오빠는 나지막하게 혼잣말을 하더니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고 나를 병실 밖으로 데리고 나왔다. 오빠가 나를 데리고 간 곳은 어떤 빌딩 앞이었다. 오빠, 여기가 어디야? 가보면 알아. 오빠가 시키는 대로 계속 걷자 창고 비슷한 곳에 도착했다. 거기에는 사카모토와 한 중년 남자가 먼저 와 있었다. 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번 일은 정말 뭐라고 사죄를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그런 상투적인 사과나 받으려고 힘들게 여기까지 온 게 아닙니다. 사카모토 사장님, 물론 잘 알고 있습니다. 뭐해? 다카쿠니 너 얼른 무릎 안 꿇어? 이번 일은 정말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저는 마리가 마사키 사장님 동생이라는 건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빠,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네가 집에서 나간 후에 곧바로 사장에 취임하게 됐어. 그거 말고. 사카모토 공업은 우리 회사 하청 중에 하나야. 우리 회사하고 하는 거래가 매출의 70% 정도 된다고 알고 있는데 맞나? 네, 그렇습니다. 마사키 사장님과의 거래가 없으면 저희 회사는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형편입니다. 보시다시피 정말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제발 노여움을 푸시고 선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럼 혹시 뭐 다른 원하시는 거라도? 하나밖에 없는 제 여동생과 또 동생의 소중한 친구가 심각한 부상을 입었습니다. 그렇게 말로 하는 사과로 제가 그냥 넘어갈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겠죠? 아닙니다. 그럴 리가요. 원하시는 금액만큼 위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선처해 주십시오.
돈은 필요 없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경찰에 가서 없었던 일로 했던 거 다시 원상태로 해놓고 범행을 저지른 당사자가 그 죗값을 받게 하시죠. 그렇게 되면 저희 회사 평판이 떨어지고 그럼 정말 도산할지도 모릅니다. 선택하시죠. 우리 회사하고 거래가 중단돼서 오늘 당장 도산을 하던가 아님 그 거래를 남겨두고 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우던가 선택은 자유. 알겠습니다. 말씀대로 따르겠습니다. 다카쿠니 가자. 나 진짜 가야 돼. 싫어. 마침내 사카모토와 현행범 2명은 다시 경찰서에 출두했고 죗값을 치르게 되었다.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았다면 널 내보내지 않았을 거야. 험한 일을 당하게 해서 미안하다 말이야. 오빠가 진심으로 사과를 하고 있다는 게 느껴졌다. 나중에 오빠에게 들어서 알게 됐지만 오빠는 진짜로 나를 미워해서 집에서 내보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나를 집안의 족쇄에서 풀어주기 위해 온갖 방법을 구미해낸 끝에 부모님의 관심을 자기 한 사람에게 집중하게 만들기로 작정을 하고 일부러 그랬다는 것이다. 만약 오빠가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나는 부모님이 시키는 대로 마치 꼭두각시 인형처럼 지금쯤이면 어느 재벌집 아들과 정략 결혼을 당했을 게 분명했다. 나는 오빠의 속뜻을 그제야 알게 되었고 고마워라는 말과 함께 감사와 화해의 의미로 오빠를 꼭 안아주었다. 그 후 아버지의 비호를 잃게 된 사카모토는 그동안 저질렀던 온갖 여죄까지 모두 가중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고 꽤 긴 시간을 감옥에서 반성하며 보내게 되었다. 그뿐 아니라 대거래처 사장인 오빠의 심기를 불편하게 했다는 이유로 집에서도 연을 끊었기 때문에 형량을 마치고 출소를 한다 해도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지고 말았다. 자기가 갖고 싶은 걸 손에 넣기 위해 범죄도 서슴지 않고 저지른 파렴치범한테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한다. 한편 입원 중이었던 미치루 선배는 얼마 후 무사히 의식이 돌아왔고 순조롭게 회복되고 있다. 그 덕분에 나는 미치루 선배와 즐거운 대학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예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오빠와의 오해가 다 풀렸기 때문에 오빠와 자주 연락을 하며 지낸다는 것과 그리고 가끔 오빠가 찾아와서 같이 밥을 먹기도 한다는 것이다. 오빠도 위험에서 나를 구해준 미치루 선배를 좋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오빠에게 소개한 적이 있는데 선배는 오빠 분 눈빛이 너무 무서웠어 라고 해서 한참 웃었다. 어떻게 보면 결국 오빠의 권력이 그들보다 더 세서 이번 일이 해결됐다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권력이나 돈이라는 게 엄청난 힘을 가졌다는 건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고 또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그걸 가진 사람이 어떻게 쓸 것인지가 더 중요하다는 걸 이번 일을 통해서 배울 수 있었다.